네, 안녕하세요. 딥러닝 강의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드립니다. 딥러닝, AI, 머신러닝, 요즘 정말 되게 많이 듣는 표현들이죠. 근데 딥러닝이 요즘 세대에 조금 더 트렌드에 맞게 이제 성능이 좋아지면서 깊게 그리고 좀 더 퍼포먼스가 좋아진 쪽으로 가는 모델을 좀 더 차별성 있게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딥러닝이 핫한 만큼 정말 콘텐츠가 많죠. 뭐, 메타코드나 유튜브나 금방 쳐봐도 이제 강의들이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콘텐츠와 구별을 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는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꼭 그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 강의는 좀 더 최신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잘하는, 잘하는 콘텐츠를 모아온 것이다.를 이제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최신적인 것과, 그 다음 이제 그 잘하는 것과. 근데 이제 최신한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딥러닝만큼 빨리 변하는 토픽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학부 때, 벌써 8년 전인데, 그때는 제가 컴공이었는데도 딥러닝에 대한 강의 아니면 코스가 제공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 보면은 벌써 딥러닝이나 이제 각 교수님만의 특별화된 이제 코스 강의나 아니면은 이제 연구 방식이나 따라서 지금 수없이 많이 제공되는 게 이제 딥러닝 수업들인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딥러닝이 약간 이렇게 좀 리니어하게 변동되고 있다고 하면은 요즘은 확실히 여러 분야나 다른 뭐 하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엑스포넨셜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작년이나 아니면 몇 년 전 거 콘텐츠를 봤다 해도 새로운 라이브러리들이나 새로운 성능들 아니면 새로운 데이터셋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신 내용들을 듣는 게 딥러닝 쪽에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이제 두 번째, 잘하는 거에 대해서 차별성을 준다고 했는데, 제가 잘한다는 것보다는 제가 잘하는 것들을 모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제가 딥러닝 쪽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배우게 된 트렌드가 한 사람, 제가 직접 정말 잘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툴들을 잘 이해하고 그거를 빨리빨리 붙여서 제 연구 아니면 제 과제에 대해서 잘 적용할 수 있는 게 정말 요즘 트렌드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직접 관심 있어 하고 그걸 직접 다 일일이 개발하다 보면은 너무나 느리고 데이터도 없고, 어, 하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는 진짜 하드웨어 있는부터 소프트웨어부터 데이터셋까지 다 그런 것들을 조합하면서 이제 내 거에 맞추게 조금씩 변경하는 게 지금 딥러닝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것들이 존재하고 그다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state of the art, 뭐가 제일 좋은지를 붙이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자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제 소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지금 현재는 CMU 카네기 멜론에서 박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카네기 멜론이면 한국에서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지금 AI 쪽으로는 저희 학교가 이 US 랭킹에서는 아주 자신 있게 그리고 뿌듯하게 1등을 먹고 있고요. 그리고 2등은 뭐 MIT, 스탠퍼드, 버클리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순위는 1, 2, 3, 4라고 진짜 그 머리 한 켤 나누는 거고요. 다 이 네 학교는 공동 1위라고 지금 다 모두 다 알고 있고요. 그 AI 쪽에서는 그리고 CS 쪽으로는 이 카네기 멜론이 몇십 년 전부터 저희가 CS 쪽으로 먼저 선두자하는 학교여가지고 여기서도 미국 이제 탑 뭐 아이빌리그나 다른 대학교들 봐서도 카네기 멜론이 지금 1등을 차지하고 있죠. 자, 이걸 그래서 제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차별성 중에서 두 번째 좋은 것들을 갖고 와야 된다. 특히 딥러닝 같은 분야에서는 그래서 이 학교에서
제가 소속된 학교지만은 딥러닝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저희가 정말 랭킹이 높은 이유가 정말 세계에서 뛰어난 교수님을 다 모셔와서 랭킹이 높아진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콘텐츠를 만드는 것보다 제가 지난 학기 때 그 참여했던 수업들 중에서 지금 이 수업만 진짜 몇 년 동안 계속 하신 교수님이 있어요. 그 교수님이 이제 내용을 정말 닦고서 정말 이게 파인 튠, 스트림라인 된 과제인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들만 뽑아서 이제 코딩과 같이 그 강의와 실습 내용을 같이 묶어서 중요한 것들만 이제 전달드리고자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딥러닝 쪽으로 강의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딥러닝이나 AI나 머신러닝 쪽으로 하면은 정말 흔히 많이 봤던 이제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전에는 정말 그 머신러닝이라고 하면은 사진 한 장에 사진에 뭐가 있는지를 구별시키는 게 이제 어 머신러닝의 정말 선두자다. 최고의 성능이다. 그거를 정말 많이 사람들이 뭐 논문들이나 그런 걸 보면은 이런 걸로 많이 이제 경쟁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더 많이 뭐 인식할 수 있다. 아니면은 이거를 그 정확하게 판별하는 게 뭐 97%다. 아니면은 98%다. 그래서 이 정확도를 개선하는 거를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조금씩 경쟁하면서 더 뭐 0. 몇 퍼센트라도 더 증가되면은 바로 논문에 실리고 이 그런 예시로 이제 계속 이 딥러닝 기술들을 끌어모으고 있었어요. 이미지 인식하는 거에 대한 예시로 갖고. 근데 이제 그 예시로 갖고 하면은 좋은 점이 응용이 다양하지 않지만은 한 가지 문제를 갖고 여러 사람이 이제 계속 비슷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당연히 성능이 엄청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높아지다 보니 이 성능이 결국 뭐 인식하는 거나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컴퓨터가 인공지능을 사용하니 사람이 이 사진을 보고 인식하는 것보다도 더 정확도가 높아가니 이제 이 연구자들 분야에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아, 이제 이미지 인식하는 거는 이제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 이거는 해결된 문제다. 그럼 이 정도 성능, 이 정도 이제 그 검증된 연구 성과로 어떤 다른 응용을 찾을 수 있을까로 하면서 이제 뭐 자율주행이나 아니면은 그런 쪽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자율주행도 사실 너무나 잘 돼가지고 벌써 요즘 스타트업들이나 나오는 것들이 다 자율주행 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건 이제 연구 문제가 아니라 상용화, 이제 얼만큼 더 정확하게 빠르게 싸게 하느냐로 벌써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딥러닝의 정말 그 최첨단 기술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인식보다는 이해력을 좀 더 탐험하고 있어요, 연구가. 이해력이라고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으면 이 사진이 뭐 강아지냐 고양이냐 아니면 사람이 어디에 있냐 그 정도만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딥러닝 같은 거를 사용해서 사진을 주면은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전반적인 환경과 이 사람이 그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다 이해하는 그 아예 텍스트, 그 무엇을 하는 표현 언어를 아예 아웃풋으로 나오게 하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다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사진 한 번씩 보죠. 그러면 이 사진 한 장을 인풋으로 줬을 때 아웃풋이 A man in a black shirt is playing guitar. 벌써 이 사람이 어떻게 옷을 입었는데
이 기타를 벌써 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인풋, 아웃풋 해서 여기 딥러닝을 해서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시들을 뭐, 얘 강아지 한 걸 보면은 강아지 사진을 인풋을 줘요. 인풋을 줬다는 게 이제 딥러닝 모델이 이 인풋을 갖고 막 학습하고 이제 내가 생각하기로는 black and white dog jumps over the bar. 강아지가 이 bar를 점프하고 있는 행동까지 다 배워서 판단,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예시가 더 이상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막 2010년에서 한 15년? 그때까지만 정말 연구가 많았고, 여기는 뭐 그냥 차가 있다. 아니면 뭐 차 종류 정도만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정도의 딥러닝과 여기에 나오는 이제 환경 이해하는 러닝과 이제 정말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예시를 드리자면은 이제 환경 이해력뿐만 아니라 이제는 생성, 딥러닝을 사용해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게 이제 정말 최첨단 기술로 이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한 4년 전부터 지금 이제 막 톱 이슈를 많이 받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사이트가 되게 웃겨요. This person does not exist.com. 이 사람은 exist 하지 않다. 라는 건데, 이 사진들을 보면은, 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사진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아니면 딥러닝 모델이 수천 명, 수만 명의 이미지들을 다 이제 다 뽑아요.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에 있는 데이터들로 사람 얼굴들을 몇만 개 다 모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막 몇만 개의 모델이 이렇게 쌓였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그걸로 인식해가지고 이게 인풋. 내가 수만 명의 얼굴에 인풋이 있어. 그러면은 딥러닝을 통해서 뉴페이스를 줄 수 있냐? 그래서 그 뉴페이스가 예시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사진 한 개 주고 이게 강아지야, 고양이야. 그렇게 판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얼굴이라는 그 데이터들을 다 모아놓으면은 얼굴에서 이제 눈은 두 개 있어야 되고 코가 있어야 되고 입이 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조금씩 변경시키면서 아예 새로운 것을 이전에 이 모델에 이 데이터셋에 있지도 않는 것을 새로 생성할 수 있는 요즘 그런 쪽으로 그 딥러닝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 한번 나중에 this person does not exist.com 그냥 구글에서 쳐서 들어가 보시면은 그냥 계속 새로운 얼굴들을 던져줄 거예요. 근데 다 거기에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고요. 근데 이제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좀 신기한 게 이제 확실히 이게 컴퓨터가 생성한 거니까 그냥 데이터 기반으로 생성하게 된 거니까 뭔가 좀 우리가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어색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예시를 들면은 컴퓨터가 그러니까 예시로 보고 배운 거서 생성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비대칭하거나 그런 것들을 얘가 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이 귀걸이가 짝짝이죠.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야 누가 귀걸이 이렇게 짝짝이를 하고 와 이렇게 잘 예쁘시게 생긴 모델같이 나온 분이 귀걸이 이렇게 짝짝이를 하고 올 리가 없잖아. 우리는 그런 이제 뭐라 해야지 패턴 그런 걸 당연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컴퓨터는 그냥 수만 명의 얼굴을 봐가지고 그냥 한 개를 생성하기 때문에 귀걸이가 짝짝인지 아닌지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법이 없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예시를 보면 이 애기의 머리 봐봐요. 머리카락이 여기까지는 다 비슷하게 생성이 됐는데 이 앞머리는 아마 다른 사람의 앞머리를 갖고 와서 붙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봐가지고 다른 예시를 찾아보시거나 여기도 귀걸이는 없고 귀걸이는 여기 한 개 있고 그런 예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딥러닝이 완벽하냐는 완벽하진 않고요. 대신 이런 지금 이제 트렌드가 여태까지는 그냥 강아지냐 고양이냐 인식하는 거에서 이제는 환경까지 물체와 환경이 어떤 상호 작용을 하고 있는지도 이해를 하고 더
더구나 이제 아예 콘텐츠, 이전에 보지 않았던 거를 새로운 것을 생성까지 할 수 있다. 라는 그쪽 트렌드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를 지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또 재밌는 예시가 한 개 있어서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진짜 작년이 아니고 올해 초에 나온 거예요, 이거는. 이게 오픈 AI라고 지금 그 그냥 세계에서 제일 AI를 잘하는 박사들과 교수님들을 모아놔서 지금 오픈 AI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이 올해 초에 이제 이 DALL-E라는 이 코드, 아니면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세계에 뿌렸는데, 이게 뭐를 하느냐 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요즘 가장 최근의 딥러닝 트렌드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거를 생성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연구의 트렌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인풋은 이제 사람이 여기에 쓰는 거예요. An astronaut teddy bear, 여기 an astronaut riding a horse.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인풋이 그 astronaut이 말을 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텍스트로 썼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웃풋이 이 사진이에요. 그 사진을 생성한 거죠. 아까는 그 비슷한 얼굴들을 갖고 모아놔가지고 얼굴을 생성하는 거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언어로 이제,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찾아줘. 아니면 이런 거 궁금한데 찾아줘. 하는데, 뭐 찾는다는 표현도 아니죠. 이런 거를 보고 싶어. 썼는데, 이전에 구글이나 그런 거, 이런 비슷한 그림이 없어요. 이건 다 생성된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astronaut 같은 뭐 사진들은 있겠죠. 그리고 말 같은 사진도 있긴 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제가 뭐 포지션도 다 다르게 나온 거고, 예를 들어서 이 astronaut이 말 타고 있는 이런 다리 이렇게 나오는 포지션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얘가 다 모델로 엄청 학습을 해서 이런 콘텐츠도 직접 만들 수 있는 이해력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또 재밌는 그 예시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이것도 올해 초에 지금 베타로 나온 건데, 얘도 이제 오픈 AI가 만든 거예요. 이것도 한번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꼭 써보세요. 근데 얘는 인풋이, 다시 한 발짝 물러서서, 제가 계속 지금 강조드리는 게 generation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어떤 인풋을 주건,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을 줄 수 있느냐가 지금 계속 딥러닝의 이제 가장 최신 트렌드인데, 여기에 제가 인풋을 주는 것은 저에 대한 이제 그냥 간단한 예시로 글을 쓴 거예요. 뭐, 안녕하세요. 저는 뭐고, 코딩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코딩이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여기다가 인서트로, 딥러닝, 너가 한번 여기에다가 추가 내용들을 집어넣어봐, 알아서. 내가 이걸 줬으니, 내가 뭐 첫 네 줄을 썼으니, 너가 다음 몇 줄을 쓸 수 있냐? 그렇게 해보면은, 얘가 이제 아웃풋이에요. 내가 준 인풋이 이 정도 있으면은, 얘가 스스로 이 전에 주어진 배경으로 자기가 이제 추천해 주는 거죠. 뭐, 코딩은 컴퓨터 언어고, 언어들이나 설계된 규칙, 뭐 이런 것들이 초록색으로 나온 것들이 얘가 다 이제 딥러닝으로 이전 예시들을 수없이 많이 배우고 학습한 기반으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가 이 첫 네 문장을 준 바로는 이런 문장들이 관심 있어 하지 않겠냐 하고 얘가 스스로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이런 예시를 약간 아주 간단한 예시를 들었는데, 얘가 얼마나 파워풀 하냐면은,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박사생이니까 제가 논문을 써야지 졸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논문에 대해서 뭐 첫 한 페이지를 썼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첫 페이지를 한 장 딱 쓰면은,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뭐, 물론 제가 꼭 쓰고 싶은 거나 아니면 완벽한 논문은 아니겠지만은 얘가 이제 그러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페이지를 비슷한 맥락으로 자기가 수만 개의 다른 논문들을 읽었으니 거기에 나온 패턴들을 얘가 이제 딥러닝 모델이 배워서 너가 첫 번째 장 줬어? 그럼 그거를 기반해서 다른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페이지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라고 제안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제 삶이나 아니면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이나 더 훨씬 수월해지고 우리가 하는 일이나 그런 걸 더 빨리 할 수 있고 더구나 이제 쓰는 이런 이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 꼭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냥 비슷한 예시가 아니면 중요한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런 플랫폼들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런 기술을 비슷하게 전문가처럼 쓸 수 있는 걸 도와주는 게 사실 저는 딥러닝의 가장 핵심 아니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예시를 진짜 순식간에 후루룩 지나갔는데 어, 그냥 딥러닝이 요즘은 진짜 여기까지 왔구나. 더 이상 진짜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냥 뭐 차는 여기에 있다. 뭐 그런 사진으로 딥러닝을 하고 사람은 많이 안 하고요. 요즘은 이제 정말 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정도 지금 기술력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딥러닝을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에서 참 재밌고 이제 어, 그 자극을 받으셨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강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거의 딥러닝 패턴은 이제 아까 계속 반복했던 언어가 있어요. 계속 반복했던 이제 표현들이 아니면 키워드가 인풋과 아웃풋,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이제 그 계속 딥러닝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인풋이 정말 다양하게 여러 가지 포맷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보이스로 뭐 시리 아니면 헤이 구글 뭐 이거를 찾아봐줘 라고 그 언어로 이렇게 인풋이 들어가면은 아웃풋으로 뭐 오늘 날씨는 아니면 오늘 일정은 아니면은 뭐 뭐 재밌는 조크를 알려줘 하면은 이제 아웃풋으로 텍스트로 다 이렇게 아니면 오디오로 다 나갈 수도 있고 얘는 이제 오디오 쪽으로 많이 하는 이제 아니면 텍스트 쪽으로 하는 딥러닝이겠죠. 아니면 또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많이 봤던 예시는 인풋을 이제 사진 한 장, 이미지로 드리면은 이제 봤던 이제 뭐 아까 그 이 사람은 기타를 치고 있다. 그 예시로 나올 수도 있고 얘는 아웃풋이 이제 텍스트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인풋을 주고 원하는 아웃풋을 해서 그거를 배울 수 있는 형태, 이 인풋 아웃풋 형태를 요즘 이제 딥러닝, 이 블랙박스 이거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느냐 이게 진짜 장점이죠.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이제 엄청난 돈을 받고 뭐 잘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딥러닝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저희가 물어볼 것은 이 인풋 아웃풋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인풋을 줬을 때 원하는 아웃풋을 받을 수 있게 이 블랙박스를 어떻게 디자인할 수 있을까가 이제 이 코스 아니면 이 강의의 전반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네, 이제 좀 쉬었으니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그 딥 뉴럴 네트워크로 아니면 딥러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했었는데 이제는 딥러닝 전에 이전에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왔고 왜 이제 딥러닝이 더 개선된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딥러닝이 생기기 전엔 그래도 사람들이 어떻게든 공식을 해서 풀었을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 인식하는 거라고 했을 때 이전에도 딥러닝이 막 하기 전에도 사람들이 뭐 공학자들이 어떻게든
고양이하고 강아지를 구별하는 뭐 컴퓨터 알고리즘을 다 개발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다 수학적으로 수식을 세워서 이제 그거를 이미지를 구별하는 거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식적이라는 게 사람이 직접 뭐 고양이는 뭐 귀가 좀 뾰족하고 두 개가 있고 사이즈가 강아지보다는 좀 더 조그맣다 아니면 뭐 입 주둥이가 조금 더 뭐 납작하다 뭐 그런 예시들을 해서 이런 수식들을 다 뽑아내고 이런 거를 수식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구별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예시들이나 그런 거에서는 잘 됐었지만은 이제 너무나 사실 다양한 고양이들이 있을 수 있고 너무나 다양한 배경이나 다양한 자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고양이가 한 손으로 이렇게 귀를 막을 수도 있는 상태이고 이렇다 보니까 이런 사진을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제 수식을 짰을 때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수식의 한계라고 했을 때, 왜냐면 뭐, 웬만한 거엔 다 되지만은, 이런 좀 되게 특이한 케이스는 안 된다를 해서, 근데 이제 사람들은 뭐 아무리 고양이가 자기 귀를 긁고 있어도 고양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더 이상 95%로만은 만족할 수 없다. 사람은 99%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이거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 더 이상 수식적으로 풀지 말고. 해서 생긴 게 이제 이 Deep Neural Network. 이제, 수식적인 아니라 오히려 경험 기반 아니면은 패턴들을 스스로 찾아내는 방식으로 해서 사람 두뇌가 신경망에 생긴 대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배우자 해서 생긴 게 이제 딥러닝과 머신러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시를 보면은 우리 머리를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저는 뭐 그 뉴로 사이언티스트가 아니니까 이제 컴공자로서 봤을 때 저희가 알아야 될 아주 기초적인 것은 우리 두뇌는 뭐 아까 봤던 그 그림을 조금 더 줌인 하자면은 그 크게 두 가지 퍼포스가 있어요. 이 계산을 하는 이 뉴런과 이 뉴런과 뉴런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런 그 뉴럴 링크들이 있겠죠. 그리고 결국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계산하는 것과 이 계산하는 것에 대한 연결고리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연결 안 된 것들도 있고 연결된 것들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이제 어떤 것들만 연결된 것들이 특별하게 켜지고 아니면 어떤 것들은 켜지지가 않고를 해서 이것은 고양이다 하면은 특별한 것들이 짜자자자작 켜져가지고 고양이라고 생각하고 강아지를 봤을 땐 또 다른 것들이 켜져가지고 강아지다 하는 그런 이제 1990년대 그런 연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학자들이 이런 사람 머리가 이제 어떤 특정 부분들이 켜졌다 꺼졌다 그 특정 부분들이 연결된 것들을 이제 수식적으로 계산을 해보자 아니면 그런 것을 한번 모델을 해보자 해서 생긴 것이 뭐 이게 아까 그런 또 그 비슷한 그림인데 그 모든 계산하는 것과 계산하는 것들의 연결고리들 다른 계산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하고 또 연결고리들이 있고 이런 모델을 이제 수식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제 모든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시작하는 예시 공식은 이런 그 다이어그램으로 많이 보이죠. 이제 아까 계산하자는 그 뉴럴이 이거고 뉴런이 이거고 이제 뉴런들끼리 연결해주는 게 링크들이 이제 이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여기서는 계산하는 것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풋들이 뭐가 연결되어 있는지가 있고, 이제 그 연결된 인풋들이 얼마나의 중요성이 있냐.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는 귀가 뾰족하다는 정말 중요한 그 웨이트가 있을 수 있으니, 얘가 뭐, 0.0에서 1을 사이했을 때 얘는 뭐 0.9라고 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얘는 만약에 코에 있는 부분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코에 있는 부분은 사실 뭐 고양이도 있을 수 있고 강아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얘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예를 들어서 뭐 얘는 뭐 0.4 그리고 뭐 얘는 이제 등에 있는 무늬들인데 얘는 고양이에 좀 더 특별화되어 있으니까 이 인풋은 웨이트를 뭐 조금 더 크게 해서 이런 인풋들이
이런 인풋들이었을 때 각자의 웨이트를 이제 스스로 튜닝을 해서 결국 이걸 계산을 해요. 이걸 계산을 했을 때, 고양 뾰족한 귀가 좀 대충 있었고, 코도 좀 있었는 것 같고, 뭐, 등꼬리도 좀 있는 거 같으니까, 웬만하면, 뭐, 대충 이렇게 보니, 이 threshold, 어느 정도의 계산이 된 합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고양이다. 아니면은, 그 고양이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 인풋을 왔다고 해봐요. 강아지에서 뭐 귀가 조금 더 동그래요. 그리고 이런 패턴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인풋이 안 들어오고, 이 인풋이 안 들어오니까 얘가 이 합을 했을 때, 합을 집어넣었을 때 숫자가 더 적겠죠? 그러면 이제 threshold가 켜지지 않고 얘는 여기에 있으니 얘는 인풋, 그 아웃풋을 안 내고 얘는 이제 고양이가 아니다. 아니면 뭐 강아지다. 라고 그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이런 이제 전반적인 인풋과 인풋의 중요성과 그거를 계산하는 걸 해서 얘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계산된 그 합이 켜지냐 안 켜지냐를 해서 나오는 아웃풋을 이제 이런 다이어그램을 perception이라고 되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아까 그 두뇌에서 봤던 그림하고도 봤을 때 비슷한 예시라고 할 수 있죠. 이 그림과 이제 되게 비슷한 거를 이제 수식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정말 신기한 게 있는데, 어떻게 없애지? 됐다. 자, 이제 그러면은 사람의 두뇌를 이렇게 우리가, 모델로, 아니면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정말 그, 정말 뭐라 해야 되지? 엄청난 제안을 한 거잖아요. 사람 두뇌, 엄청난 복잡한 두뇌를 우리가 수식적으로 뭔가 모델을 해볼 수 있겠다, 따라할 수 있겠다. 근데 그러면은 따라할 수 있으면 간단한 예시부터도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 사람들이 이제 그 로직 같은 것들을 검증을 할 때 이제 불련들을 많이 테스트를 하는데, 불련이 이제 뭐 로직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and, or, nor 이런 펑션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펑션들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input 두 개가 있을 때 뭐 output x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nd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xy가 input이라고 하면은 그 and라는 게 결국 두 인풋이 둘 다 x1, x2라고 생각할게요. 그냥 인풋이라고 쉽게 하고 얘는 그냥 out이라고 하고 얘네가 둘 다 x1, x2가 둘 다 켜져야지만 아웃풋이 0이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한 개라도 켜지지 않으면은 다 0이어야 된다. 이게 이제 and여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뭐 반대로 이제 or 같은 걸 할 때는 한 개라도 켜지면 되는 거니까 이런 아웃풋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인풋에 따라서 어떤 아웃풋이 나오냐에 따라 이제 이런 로직을 사실 이제 컴퓨터나 그런 거에서 이제 제일 로우 레벨로 가보면은 이제 이런 펑션들을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사실 수직 아까 그 perception으로 이제 우리 뇌를 기본적인 모델로 수식적으로 접근했을 때 사실 이 컴퓨터 로우 레벨 같은 로직도 할 수 있으면은 이제 뭐 첫 단계는 검증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오케이 perception 모델로 한번 컴퓨터들도 할 수 있는 이 불량 로직을 한번 검증해보자. 그러면 우리도 이 예시를 한번 같이 해보죠. 여기가 이제 인풋이에요. 인풋 x, y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and. 그러면 이제 얘네가 아까 봤던 인풋이면은 얘네가 weight고 얘네가 sum 그 계산을 하는 애고 이제 output 얘가 어떻게 정말 and처럼 나올까요?를 보는 건데 어, 예를 들어서 인풋이 색깔을 바꿔볼게요. 인풋이 얘가 0이라고 하면은 이제 0, 1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0 곱하기 1, 얘는 1 곱하기 1, 그리고 얘네 둘을 더하면은 0 더하기 1. 그리고 얘가 이 숫자가 2가 이제 threshold예요. 이 인풋 두 개가 결국 이 threshold 2보다 크냐, 이 threshold보다 크냐. 크면은 켜지는 거고, 안 크면은 이제 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0, 1이었을 때는 2보다 적으니까 켜지지가 않겠죠? 그러면은 이제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0, 0일 때는 당연히 안 켜질 거고, 0일 때도 1밖에 안 되니까 켜지지 않고, 1, 0일 때도 켜지지 않을 거고, 1, 1을 줘봤을 때, 얘가 1, 얘 1, 그러면 1, 1, 1, 1, 하면은 얘가 이제 2. 얘는 켜지죠. 어? 아까 이 perceptron 모델로 했을 때 and 예시는 검증이 됩니다. 왜냐면 이 테이블이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테이블랑 똑같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반대로 다른 예시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저희가 or 펑션 로직을 해볼게요. or 로직이 이제 얘 밑에 있는 애를 볼 거니까 이걸 잠시 주고, 자, 똑같이 해볼게요. 얘가 다시 input, weight, 얘가 sum, 그리고 threshold. 그러면은 아까 다시 x1 plus weight 1 plus y, x1이 아니라 여기 그냥 x네요. y 하고 weight 2가 결국 threshold보다 크냐? 크면은 켜지고 안 크면은 켜지지 않고, threshold는 여기서는 1이네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아까처럼 그냥 처음부터 할까요? 0, 0. 그러면은 0, 1, 0, 1 얘네를 더하면은 0, 0. 그러면 이제 0은 당연히 1보다 크지 않으니까 얘는 켜지지가 않고, 반면에 이제 0, 1 해볼게요. 0, 1 하면은 바뀐다가 여기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1 곱하기 1, 0, 아니 1. 그러면은 0 더하기 1은 1하고 똑같으니 0, 1 인풋이었을 때는 켜지고, 그 다음 1, 0일 때도 켜질 거고, 나중에 1, 인풋이 둘 다 1, 1일 때도 얘는 1, 1 켜지고, 1, 1, 1, 1 해서 2. 2는 1보다 커지니 얘도 켜지죠. 그러면은 얘도 or 로직 펑션에 포함이 되네요. 얘도 검증이 됐고. 자, 지금 다시 생각해보자면은 예시를 풀었으니 이게 이제 얼마나 큰 발견했는지, 그때 사람들이 이거 풀었을 때 검증했을 때 얼마나 큰 로직이었냐면은, 어, 아까는 제가 다시 한 발짝 물러서서, 우리가 처음에 접근했을 때는 수식적으로 풀었던 문제들이 안 되기 때문에 두뇌처럼 모델해서 수식을 해봐서 한번 풀어보자. 근데 이제 두뇌처럼 모델한 게 이제 정말 되는지 검증을 해야 되니, 첫 번째 검증한 게 이제 이 불리언 로직으로 검증을 한 건데, 이제 and, or, 그리고 얘는 이제 nor인데, 얘도 결국 예시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100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럼 진짜 두뇌처럼 이렇게 우리가 모델을 하면은 모든 로직을 다 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로직을 이제 다 할 수 있는 거를 만들면은 계산기가 컴퓨터가 되고, 컴퓨터가 정말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듯이 로직들을 다 이제 크게 붙이다 보면 이제 정말 복잡한 계산들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말 고양이를 인식할 수 있고 다른 것들도 할 수 있게 돼요. 이제 이 로직들만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엄청 신나서, 어? 이게 가능성이 있구나 했는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이 perceptron 모델로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도전을 해봐도 XOR이라는 로직이 안 됐어요. XOR이라는 로직이 한 개만 켜졌을 때 켜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00일 때는 켜지지 않고 1일 때도 켜지지 않는데 01, 얘네가 다를 때만 켜지고 10일 때도 켜지고 이것을 아무리 다양한 방식, 아무리 다양한 웨이트를 줘도 이 로직으로 나올 수 있게 모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이 로직을 할 수 있을까? 이 로직을 해야지 조금 더 복잡한 이제 계산들을 할 수 있고 이제 정말 뭐 다양한 계산기나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램 같이 이제 좀 복잡한 계산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게 이제 multi-layer perceptron. 결국 이제 한 개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사실 사람 뇌도 그 아까 그림 링크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링크들이 여러 개 서로 복합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사람들도 생각하게 된 게 perceptron이 아까 그 한 개 그림이었잖아요. 인풋들과 웨이트들이 있어가지고 썸을 해서 이게 켜지냐 안 켜지냐 이거 한 개가 perceptron인데 이 perceptron을 여러 개로 이제 묶는 거예요. 여러 개로 묶어가지고 하니까 더 다양하고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는 정말 중요해요. 얘가 multi-layer perceptron을 줄여서 NLP라고 이제 많이 사람들이 약자로 부르는데 얘가 이제 사실 뭐 딥러닝 전에도 훨씬 쉬운 모델이면서도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NLP로만으로도. 우리가 봤듯이 지금 불리한 로직들도 사실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얘로 간단한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우리가 지금 이 생각하는 그냥 인풋들하고 웨이트만 줘가지고 켜지냐 안 켜지냐를 하는 걸로만으로도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기 때문에 NLP는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한번 예시로 직접 해보시면 좋은데 얘가 이제 XOR이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한 개만 켜 있을 때 켜지는 거 그리고 다 켜졌을 때는 꺼지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 인풋들을 한 번씩 해보세요. 이렇게 1, 0 줬을 때 여기 웨이트 따라가고 이 웨이트 따라가고 이 웨이트 따라가고 이 웨이트 따라가고 이게 계산이 됐을 때 얘가 정말 이 로직대로 나오는지 꼭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perceptron 결국 이제 x들 몇 개가 있고 뭐 x1, x2, xn까지 있고 이제 weight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다 합하고 아니면은 뭐 계산하는 이제 그 파트가 있고 얘를 threshold로 얘가 이 중요한 값보다 크냐를 체크하는 친구가 있고 그것보다 크면은 이제 아웃풋이 나오는 이걸로 이제 우리가 웬만한 불리언 로직들은 다 됐어요. 이거로 불리언 로직을 가능하니까 조금 더 복잡한 이런 함수들로 할 수 있고 얘네들도 할 수 있으면 이제 좀 정말 뭐 지금 이렇게 식으로 하면 이게 뭐가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얘네들을 진짜 이제 조금 이렇게 많이 쌓고 좀 더 복잡하게 되다 보면은 얘가 이제 좀 더 정말 파워풀한 계산식으로 나올 수 있고 좀 더 유용한 식들로 나올 수 있어서 아, 불리언 로직 조그만 것들도 다 되고 걔네들을 이제 합친 것도 다 되면은 정말 복잡한 그 계산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되게 신나했죠 이제 그때는 왜냐면 이제 사람 두뇌로 모델 이렇게 사람 두뇌로 모델했던 아까 이 NLP가 웬만한 불리언 로직들을 다 풀 수 있다. 그러면 불리언 로직을 풀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불리언 로직이라는 게 이제 다 컴퓨터 계산하는 거니까 다 0하고 1들만 있는 그런 예시들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컴퓨터들이 다 아니기 때문에 0, 1로만 되는 게 아니라 뭐 continuous value잖아요. 예를 들어서 0, 1만 있는 거를 이제 뭐 우리가 binary 아니면은 discrete라고 나누고 얘기를 하고 이제 수학이나 그런 걸 풀 때는 0, 1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continuous value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도 혹시 이 NLP 모델로 할 수 있을까?
이 디지털 디스크리트한 숫자들만 아니라 함수들 같은 거 풀 때도 소숫자들 아니면 이런 컨티뉴어스 value들이 될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여태까지 여기를 보시면은 threshold가 그냥 딱 한 가지 value 갖고 굳이 뭐 0이냐 1이냐 되게 디지털하고 바이너리 했던 value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바이너리 한 것보다 좀 더 continuous value, 왜냐면 세상에 있는 숫자들은 이제 다 0, 1로만 된 게 아니라 continuous 한 숫자들이 많으니 그것도 되면은 이제 더 많은 것들을 풀 수 있으니 continuous 한 것도 할 수 있을까? 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찾아볼게요. 그래서 이 perceptron 모델은 똑같이 갖고 왔어요, 아까. 근데 이제 인풋을 두 개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x1은 이 variable, x2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 2D 평면에서는 이제 어떤 숫자들이나 다 이제 무한적인 숫자들을 다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숫자들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이 분홍색에 있는 분량은 그 수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이 perception이 과연 할 수 있을지가 질문이었고 우리는 이 예시를 해보면서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간단하게 weight 1하고 weight 2를 둘 다 1이라고 정해보고 지금 그냥 인풋으로만 볼게요. 인풋도 지금은 x1, x2만 있고 다른 것들은 다 없다고 치죠. 얘가 그러면 input x1은 1, x2는 0 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그 1 곱하기 1, weight는 1이니까 더하기 0 곱하기 1 하면은 얘가 1이 나오죠. 그럼 반대로 이제 얘가 되는지 해볼게요. 얘는 0,1 그러면은 얘는 weight는 다시 1이니까 0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1 해서 얘도 1이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애도 만약에 0.5, 0.5를 집어내면은 얘도 1일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세 가지 포인트들을 고르면서 얘랑 했을 때는 다 1이라는 걸 확인했고 결국 여기 있는 모든 숫자들을 다 컨비네이션을 해봤을 때 여기 있는 모든 무한적인 그 조합들이 다 1로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웨이트들을 어떻게 조절하냐에 따라서 얘네들을 뭐 조금 더 shift 할 수 있죠. 여기는 무한적인 그 조합들로. 그러면서 이제 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가 왜 아까 디지털 바이너리 했던 애하고 다르냐면은 이제는 그 이 2D 표면에서 이 모든 무한적인 숫자들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꼭 이 바운드만 있는 게 아니라 얘보다 더 큰 거.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 이렇게 비슷한 반면으로 아까 우리가 얘를 커버했고 웨이트들을 아까 1, 1로만 했었지만은 뭐 2, 2 하면은 아까 이 라인이 이제 이렇게 시프트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1 더하기 얘가 웨이트였잖아 얘네 둘이. 근데 이제 얘네가 이제 threshold보다 큰게 아닌데 얘네가 이제 웨이트를 만약 1에서 다 2로 바꿨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제 되는 숫자가 다 두 배로 커지겠죠. 그러면서 1라인에서 다 1라인으로 시프트가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웨이트를 뭐 네게티브를 줘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트롯하게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웨이트들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우리가 관심 있는 그 영역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 분홍색으로 캡처된 이 관심 있는 분야들을 이제 인풋과 웨이트를 저희가 조절을 해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재밌는 예시를 들자면은
우리가 어, 뭐 인공지능으로 많이 푸는 문제. 다시 고양이하고 음, 꼭 고양이하고 강아지를 안 한다 해도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왔어요. 데이터를 갖고 와가지고 이 2D 표면에 플롯을 했는데 얘네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에는 훨씬 많아요. 점들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바깥에 있는 애들은 별로 얘네들하고 안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차별하고 싶은 함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얘네는 바깥 뭐 예를 들어서 얘네들은 뭐 2점하고 2점이 예를 들어서 뭐 이 바깥에 있는 점들을 뭐 진짜 고양이라고 하고 안에 있는 점들을 다 강아지라고 했을 때 물론 그 고양이 강아지로 왔었으면은 이미지 디멘션으로 왔기 때문에 2D로 바꾸기에는 좀 복잡한 계산이 들어갔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든 2D로 압축을 시켜가지고 플롯을 했을 때 고양이들은 다 바깥에 점들이 찍혔어요. 그리고 강아지들은 다 이 안에 찍혔어요. 그러면 이 함수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중에 왜냐면 또 새로운 점이 들어왔을 때 얘가 결국 강아지냐 고양이냐 이 바운드리를 알아야지 이 바운드리를 어떻게 수식으로 표현할지 알아야 되니 그걸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바운드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물론 이렇게 5가지로 이렇게 나온 거면은 딱 눈으로 봐서는 지금 우리가 수식을 세울 수 있지만은 이건 간단한 예시고 이제 정말 실제 데이터로 봤을 때는 얘가 이제 정말 3차 환경도 아니고 진짜 막 몇백 디멘션에 나올 수 있는 데이터로 표현이 돼요. 그럼 이제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상상도 할 수도 없고 수식을 이제 세울 수도 없는데 이제 그런 디멘션들을 러닝으로 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예시로 간단하게 2D로만 볼게요. 이것을 아까 우리가 봤던 MLP로 이 간단한 함수를 표현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이제 재밌는 게 이 MLP 한 개로 지금 우리는 이 라인을 그릴 수 있는 거, 이 라인 위에 있는 거를 그릴 수 있는 거를 지금 봤잖아요. 그러면은 이 MLP 한 개를 저장해요. 저장한다는 게 얘를 갖고 오고 첫 번째. 그리고 걔가 아마 아까 봤을 때 얘 쪽이었겠죠? 근데 이제 위에가 아니라 이제 밑에로 이거를 플랩한 거예요. 밑에만 이렇게 커버하게. 얘가 이제 얘가 된 거겠죠. 아까 그러면은. 그리고 또 한 애를 데려와요. 다른 NLP는 이제 얘만 되는 NLP를 갖고요. 그리고 또 한 애는 얘만 갖고 오네. 다른 애는 얘만 갖고 오네. 이제 무슨 얘기가 되는지 알겠죠? 결국 이 NLP의 한 개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각자의 한 가지 함수들만 이렇게 갖고 온 애들이었어요. 그리고 걔네들을 다 같이 아까처럼 AND 함수를 얘도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모든 MLP는 불리언 로직들을 다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이 한 가지 함수들을 했던 것들을 그냥 M 함수로 뭉쳐가지고 하니까 얘가 우리가 관심 있는 이 부분을 캡처할 수 있는 수식이 나온 거예요. 수식이라고 할 수 없죠. MLP로 이거를 이제 수식화된 거예요. 이 영역을 구할 수 있는 MLP가 나온 거죠. 그래서 얘가 정말 획기적이었던 게 더 이상 영일로 로직 테이블만 한 게 아니라 이 real, continuous한 숫자들도 예를 들어서 강아지들이나 뭐 고양이 이거를 아니면 뭐 암 환자냐 암 환자가 아니냐를 플롯했을 때 이렇게 영역을 그러니까 엄청나게 복잡한 환경에서도 얘를 구별할 수 있는 MLP를 생성할 수가 있다로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와, 엄청 무궁무진하겠구나. 머신러닝으로 아니면 NLP로는 진짜 많은 것들을 모델하고 캡처를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렉처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을 요약하자면은 아 슬라이드가 조금 더 있군요. 그 얘만 진짜 아까 했던 애가 얘가 이제 이 부분만 된 거고 조금 더 복잡하게 뭐 얘도 만들고 싶다 하면은 그럼 얘를 또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 NLP가 얘만 했다가 얘 NLP는 이 부분만 하는 거고 또 얘를 이제 all로 붙여요. 그러면은 얘가 이거를 다 캡처할 수 있는 함수가 되는 거죠. 더 복잡해지게 아까보다는 더 복잡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쌓아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냐 사진을 갖고 왔을 때 얘가 사람이냐 아니냐 같은 것들도 결국 이런 NLP를 더 복잡하게 쌓아가지고 얘가 사람이냐 얘가 뭐 말이냐 그런 것들을 이제 구별할 수 있는 로직이나 NLP가 이렇게 생성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한번 이해가 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여태까지 아까는 진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이제 딥러닝이나 그 머신러닝은 인풋 아웃풋 박스다. 인풋이 줬을 때 예를 들어서 인풋 이미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아웃풋이 캣이냐 덕이냐 이거를 구별해 줄 수 있는 것 아웃풋이라고 했었는데 이 안에가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운 것은 아까 perceptron으로만 시작했다가 이 perceptron들을 여러 개로 묶어가지고 multi-layer perceptron을 하니 모든 boolean 펑션을 커버할 수 있었고 boolean 펑션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0, 1로만 되는 로직이 아니라 이제 실제 그 2D나 3D나 그런 continuous한 숫자들도 우리가 분리할 수 있다. 로 하면서 continuous한 숫자들도 우리가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categorize 하거나 classify 하거나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점을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게 블랙박스가 아니라 이제 이런 아이디어로도 로직을 더 할 수 있고 수직적인 표현들도 할 수 있으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복잡하게 하면은 사람 인식하는 거나 말을 인식하는 거나가 가능하구나. 더 이상 마술이 아니라는 거를 이해했으면은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처음에는 인기 많았던 게 이제 엠리스트라고 이제 사람이 옛날에 어 사람 숫자가 쓴 거를 이제 컴퓨터가 스스로 인식할 수 있냐를 여태까지 그거가 이제 왜 개발하게 됐냐면은 그 미국에서 벨 랩스라고 재밌는데 옛날에는 그 얘가 통신이나 그런 쪽에서 정말 미국 연구를 선도하던 데였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 옛날에는 우표를 정말 많이 썼고 이메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우표를 사람들이 다 결국 이제 숫자를 읽어야 되는데 사람들도 실수를 하고 우표도 너무 많으니까 얘는 무조건 컴퓨터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사람이 쓴 글자를 컴퓨터 카메라로 갖고 스스로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겠느냐를 미국 정부에서 벨랩스한테 돈을 엄청 던져주면서 문제를 풀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시기가 막 이 AI하고 이 perceptron 연구 쪽에 막 관심을 받던 때여서 그때 이제 이 엠리스트라는 데이터셋을 그러니까 사람 글자를 써가지고 문제를 푼 데이터셋이 이때가 정말 인기를 많이 받았었는데 결국 얘는 이제 2D 이미지죠. 그러니까 이미지에서 그러니까 2D 이미지라는 게 이렇게 평면에서 나온 그림이고 얘네들이 다 이제 픽셀 한 개 한 개씩을 이제 읽었을 때 얘가 2냐 3이냐 그런 거를 구별하는 거를 복잡한 NLP로도 풀 수 있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꼭 2D가 아니어도 3D나 이렇게 다양한 이 3차원에 있는 모델들도 구별을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 숫자 1 같은 것들은 다 여기에 몰릴 거고 숫자 3 같은 것들은 다 여기에 몰리고 숫자 4 같은 것들은 다 여기에 몰리고
이렇게 이렇게 왜냐면은 이제, 4가 이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라, 4로 생긴 데이터들을 압축을 하다 보니 얘네들 일로 모이고, 3같이 생긴 데이터들을 다 모이니 얘네들은 다 이렇게 모이고, 해가지고 얘네들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아까 우리는 NLP들로 이 바운드리만 뽑아낸 거죠. 구별할 수 있는 바운드리들만. 이런 문제도 풀 수 있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우리는 또 이제 AI나 ML 같은 걸 하면은 많이 푸는 문제가 이제 최적화하는 문제, 미니멈이 어딨냐, 아니면 가장 효율적인 답이 솔루션이 뭐냐 하는 건데, 그런 거를 풀려면 일단 이런 것들을 모델부터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좀 복잡한 2D가 아니라 3D, 4D, 5D 같은 환경에서도 얘네가 어떻게 바운드리가 생기고 거기에서 미니멈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를 아는 것들도 머신러닝으로 이제 캡처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주식 같은 패턴들도 주식가 같은 것들도 이제 캡처할 수 있다는 것들을 그냥 예시들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NLP의 예시를 보게 될 건데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NLP가 이제 머신러닝의 제일 시작적으로 배웠던 게 이제 perceptron 예시였죠. perceptron이 이제 사람 뇌를 모델 삼아가지고 계산하는 뉴런이 있었고, 그거와 연결된, 예가 들어서 계산된 뉴런이 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연결된 이제 커넥션들이 있을 거고, 이것을 연결된 부분과 여기에 중요성들을 기억해서 그거를 총 계산을 해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결정 내리는 게 간단한 perceptron 모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perceptron들을 여러 개로 묶을 수 있으면은 더 복잡한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MLP, 여기가 이제 multi-layer, 그러니까 여러 개가 섞인 perceptron이라 해가지고 MLP라고 부르는 건데요. 오늘은 이제 MLP를 직접 공식도 세워보고 간단한 예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을 한번 같이 해볼 겁니다. 근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딥러닝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었죠. 첫 번째는 최신 내용들을 알고 최신 알고리즘 있으면은 무조건 성과가 좋아진다. 아, 우리가 딥러닝하고 이런 거를 지금 배우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취직을 해서도 저희가 어떤 이제 AI나 ML 부서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저희한테 과제가 던져지겠죠. 다음 주식을 가장 잘 계산하는 아니면은 예측할 수 있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아니면 암 환자 병원에서 일하면 이제 암 사진들을 몇 개 보았을 때 이거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최신 알고리즘을 뭔가 적용해서 현재 한 것보다 내가 들어왔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줘야지 이제 저희가 돈을 받고 월급을 받고 잘 해고당하지 않고 잘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딥러닝 하면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무조건 성과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물론 최신 알고리즘을 쓸수록 이제 성과가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최신 거를 배우는 게 중요하고, 이제 두 번째, 딥러닝을 잘하는 거에 대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최신 걸 쓰는 거와 비슷하게 좋은 툴, 예를 들어서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잘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하셨죠. 이제 예를 들어서 딥러닝 모델을 짜고 검증하고 디버깅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도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시각화하는 것이든, 디버깅을 하는 것이든, 저장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데이터들을 압축하는 것이든, 일일이 우리가 다 직접 짤 수는 있고, 한 40년 전에는 이제 정말 대단한 컴공자분들이 그런 걸 다 직접 짰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빨리빨리 개발하고 빨리빨리 돈 버는 세대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그런 툴들을 개발했던 거를 잘 가져오는 게
저희가 이제 딥러닝을 잘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최신 알고리즘. 두 번째는, 다른 도구들, 라이브러리들이 뭐가 있는지 알고 잘 사용하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사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말씀드린 게 이제 직관을 사실 키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 두 개는 이제 그냥 가장 최근에 있는 것들을 잘 써오자라는 내용이고, 세 번째가 이제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직관에서는 이제 특히 딥러닝이나 인공지능 같은 게 워낙 데이터 같은 걸로 갖고 좀 약간 어, 완전 수학을 푸는 것보다는 약간 예술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퍼레미터 튜닝이나 아니면 어떤 데이터들이 정말 중요한 건지 그런 약간 직관 같은 게 좀 많이 아니면 운이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많은 데서 어쩔 때는 되고 어쩔 때는 안 되고 어쩔 때는 엄청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어쩔 때는 그렇게 좋지 않은 성능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런 이제 직관이 참 중요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저는 이제 워낙 시각적인 사람이어가지고 시각적으로 모델이나 데이터를 보면서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데이터든 모델이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강의를 할 때 여러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이 직관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이거를 시각화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강의 내용을 할 때, 그림이나 다이어그램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플랫 같은 것들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면서 넘어가면서 직관을 이제 키우는데 도움 드리자고자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현재 CMU에서 하는 딥러닝 영상 말고도, 유튜브에서도 제가 정말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하고 머신러닝 수업을 들었다, 아니면 이쪽에서 그, 수업을 가르쳤다 하면은 이제 웬만한 사람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채널인데요. Three Blue, One Brown. 이 지금 미국에서 박사하시는 분인데 이 친구가 시각화해서 만드는 예시들을 정말 잘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게 그 옛날에 되게 많이 보였던 그 숫자로 손으로 숫자를 썼을 때 이미지 인식을 하는 그런 문제를 푸는 건데요. 이제 사진으로 컴퓨터가 이 숫자를 어떻게 읽는지, 번호를 어떻게 읽는지, 이 각자 perception이나 뉴런으로 한 개 한 개씩 어떻게 매핑이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웨이트를 어떻게 갖고 어느 정도 웨이트가 계산됐을 때 언제 키고 끄고 하는 그런 예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2D 매트릭스에서 나온 거를 사실 이제 우리가 모델로 집어넣기에는 2D보다는 이 1D 벡터로 아까 사이즈가 28 by 28이 간단한 이미지 사이즈, 아주 초기적인 이미지를 가져왔을 때 2D로 쓰는 것보다 이 1D로 압축시키는 게 계산하는데 훨씬 편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 모델로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 모델이라는 게 CNN이나 딥러닝 같은 거에 쓸 때 그 흔히 쓰는 모델 형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아웃풋은 결국 숫자를 썼을 때 0에서 9 사이 숫자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28 픽셀이 여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픽셀 28개, 그리고 밑으로는 픽셀 28개, 그래서 28 곱하기 28이 해서 이거를 1D 벡터로 나열을 하면은 784에 대한 X 인풋이 784라는 사이즈를 가질 수 있죠. 그거를 이 X 인풋을 이 Y 아웃풋은 결국 10개 숫자로 매핑을 할 수 있는 이 모델을 배워야 되고, 이 모델 간에 각 연결된 선들, 이 웨이트를 어떻게 배우느냐가 이제 이 문제인데, 이거를 제가 다시 꺼낸 이유가, 이
비디오 채널을 하루에 한 번씩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꼭 내셔서 좀 보시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이 계산 결국 이제 이 모델이 어떻게 트레이닝 되는지 그러니까 결국 더 이상 이게 어 정말 그냥 어떻게 되는지 시각화를 하고 이해를 하셔야지 나중에 그 실제로 실습으로 코딩할 때도 그냥 예시 코드를 복사 붙이기 해서 되는구나가 아니라 이렇게 뒤에서 코딩 밑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봐야지 정말 도움이 많이 되니 이 유튜브 채널은 꼭 추천드립니다. 벌써 여기 11 million, 11 million viewers가 들어와 있는데 정말 좋은 콘텐츠니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치과를 키우기 위해서 그게 추천드린 거였고 오늘은 NLP 푸는 예시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을 이제 한번 요약해 볼게요. 중요한 것만 짚고 갈게요. 지금 우리가 딥러닝이나 아니면 뭐 머신러닝 하면은 주로 흔히 이제 요약해서 그릴 수 있는 다이어그램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 첫 번째, 인풋. 우리가 무엇을 집어넣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예시로는 숫자 9라는 이렇게 사진을 딱 집어넣었을 때 얘는 28픽셀과 28픽셀에서 이 인풋 사이즈 x1부터 뭐 x2, x3 해서 점점점점점점점 x 784가 되는 거겠죠? 28 곱하기 28이 784니까. 그래서 이미지 9를 이렇게 쫙 1줄로 나열했어요. 모든 게 한 개가 픽셀 한 개, 픽셀 한 개 가득들이고요. 그러면 얘가 784가 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제 아웃풋. 사진을 집어넣었어요. 사진이 사실 컴퓨터가 봤을 때는 야 9인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알 수 있지만은 얘를 그냥 픽셀로 받았을 때는 컴퓨터가 얘가 9인지 0인지 몰라요. 대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그림 784 사이즈의 그림이 들어갔을 때 아웃풋이 0인지 1인지 뭐 점점점점 해서 9인지 이 숫자 중에 한 개는 아웃풋으로 얘가 설정해 줘야 되겠죠. 얘가 인풋과 아웃풋이 있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인풋 우리가 인풋을 받았을 때 원하는 아웃풋으로 매핑해 줄 수 있는 이 모델이 뭐냐가 관건인데 결국 모델의 중요한 함수는 제가 이제 함수들을 쓰기 시작해 볼게요. 인풋으로는 이제 x로 많이 부르고요, 저희가. 아웃풋으로는 우리가 y로 많이 부르고 그 다음 이제 이 중간 모델에서 이 연결점의 중요성을 우리가 W, weight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NLP 모델을 세웠을 때 저희가 지난번에 짚고 넘어갔던 게 이 NLP를 했을 때는 모든 불리언 펑션이나 로직을 할 수 있었다고 했었죠. 예시로 들면은 and, or, then 그리고 한 개로만 perceptron 한 개, 예를 들어서 perceptron 한 개가 이렇게 생겼었죠. x 몇 개를 집어넣고 weight가 있고 얘를 계산한 애가 있고 얘를 이제 어느 숫자까지가 되면 켜지냐 안 켜지나 해가지고 나오는 output y를 봤을 때 이 perceptron 얘가 한 개가 perceptron이고 이 perceptron 한 개로는 logic and, or, then 다 할 수 있었어요. 다만 이 perceptron들을 몇 개를 묶으면은 이제 XOR 같은 다양한 로직들도 할 수 있었다고 했었죠. 그 불리언 로직에 대해서 다시 요약드리자면은 뭐 input 1, input 2가 있을 때 얘가 뭐
둘이 조합이 어떻게 켜졌을 때 아웃풋이 뭐 켜졌느냐 안 켜졌느냐 이거를 얘기해주는 테이블.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AND 로직을 보고 싶다 하면은 두 개 x1, x2가 둘 다 켜져야지만 y가 켜지는 예시니 얘는 1, 0, 이 세 개에서는 다 켜지지 않고 1, 1 했을 때만 켜지는 이런 로직을 이제 NLP로도 다 할 수 있었다 했었고 또한 continuous 그 펑션으로도 그냥 이 로직은 0일로만 하는데 0일 뿐만 아니라 저번에도 그때 2D 플레인에서 x1, x2 해가지고 그 뭐 0, 1 이렇게 나눌 수도 있었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그 NLP로 한 개 이 선을 그을 수 있으면은 저번에 정말 신기한 예시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함수 같은 것들도 이런 조합으로 예를 들어서 이 선 한 개가 perceptron 한 개로 적용될 수 있고 이 라인 함수도 두 번째 perceptron, 세 번째로도 세 번째 perceptron 해서 이 라인들을 다 그을 수 있고 이 라인들을 한꺼번에 and 라는 로직을 같이 쓰면은 이 2D 스페이스에 원하는 함수도 원하는 이 영역도 구할 수 있는 그 예시도 한번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NLP는 정말 다양한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불리언 로직이든 우리가 원하는 함수든 아니면 그 함수들을 다 모아가지고 특별한 영역을 표현하는 것도 NLP로도 다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지난번에 배웠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번에 가면서 짚고 나갈 거는 이 Original Perceptron 모델, Input, 원하는 Output, 그리고 그걸 매핑해줄 Weight가 있는데 저희가 있다는 것만 사실 배웠었지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이 웨이트를 어떻게 구하느냐가 이제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X는 저희한테 주어진 거죠. 문제를 풀 때 아까도 예를 들어서 그 이게 사진이 들어요. 숫자 써져 있는 사진이 들어오는데 얘가 무슨 숫자이냐를 풀어야 되는데 아웃풋은 결국 0에서 9 사이에 나오는 걸 알고 인풋은 이 사진인 걸 주어진 거고 그래서 이 세 가지 1번 X도 우리한테 주어진 거고 output Y는 모델이 아웃풋 해주는 거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이 웨이트 2번 웨이트를 어떻게 줘야지 인풋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이 나오느냐 이 웨이트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효과적인 이제 인식 딥러닝 모델이 되는 거고 아니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진을 줬는데 뭐 이 아웃풋이 나요. 그러면은 정말 쓸데없는 모델을 배운 거죠. 그러면은 이제 바로 잘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학습할 수 있기 위해서 이 모델을 세우고 그다음 이 웨이트를 어떻게 구하느냐가 있는데 첫 번째 모델을 어떻게 세우느냐는 일단 그냥 정말 완벽한 모델이 먼저 주어졌다고 가상을 먼저 하고 두 번째 웨이트를 어떻게 구하느냐 모델은 일단 주어졌다고 체크할게요. 지금은 이 웨이트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대해서 들어가 볼게요. 음. 이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 MLP 모델, 예를 들어서 이제 input, output, 그리고 이제 얘는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이 있으니까 얘야말로 진짜 이제 멀티 레이어가 되는 거겠죠. 레이어가 세 가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레이어들에서 인풋과 레이어 1을 연결해주는 웨이트가 있고, 레이어 1과 레이어 2를 연결해주는 웨이트 2들이 있고, 근데 이제 W1이라고 쓴 게 이 한 숫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그것들을 다 연결해 주는 거니까 얘도 당연히 이제 벡터가 되겠죠. 얘도 벡터가 되고, 왜냐면 얘네들을 다 연결해 주는 숫자니까. 이 벡터들을 다 봐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이 웨이트들을 어떻게 배우냐.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영역을 있을 때, 이렇게 그때 perception을 나누는 방법. 그때는 그 예시를 했었을 때, 그때는 사람이 직접 했었죠. 예를 들어서 그 2점 하나, 2점 하나, 2점 하나 해가지고 웨이트를 주고 해가지고 이쪽 분야, 반대로 이쪽 해가지고 연결, 엔드 해가지고 저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시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 웨이트들을 그리고 여기서 어느 숫자가 있어야지 켜지고 하는 거를 어, 사람이 이건 쉬운 예시였으니까 사람이 그냥 정의할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좀 더 복잡한 예시로 가게 된다 하면은 어, 사람이 그걸 생각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 그래서 그 웨이트를 이제 스스로 배워야 되는데, 컴퓨터가 스스로 배우려면은 이제 반복된 시행착오로서 이 웨이트 값들을 이제, 계속 최적화시키다 보면은 이제, 어, 문제를, 원하는 아웃풋으로 매핑될 수 있는 웨이트가 나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 이제 그거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반복된 시행착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이제 착오라고 있는 게 벌써 일단 에러라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고 지금 있는 게 있고 그 두 개의 이제 그 차이점이 있을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아, 이 예시가 더 좋겠네요. 간단하게 보자면은 우리가 이 그냥 2D 표면에서 봤을 때, 이 x1, x2라고 하는 게 그냥 어떤 variable인지 사실 상관은 별로 없어요. 그냥 이 g라는 함수가 있어요. g라는 거를 그냥 ground truth라는 함수라고 불렀게요. 이게 실제 함수예요. 어, 우리가 원하는 함수. 아, 아니, 좀 쉽게 얘기를 해보자면은 예시를 꼭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변수가 있는 거니까, 아니, 예시는 조금 나중에 세이브하고, 지금은 그냥부터 이 그림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g of x, 그러니까 g가 함수고, 얘는 x 인풋을 받아요. 이 함수가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함수인데, 얘는 우리가, 최대한 따라가려는 함수 모델이고, 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그 펑션 f. f는 결국 x 인풋을 받았을 때 내 현재 웨이트로 갖고 있을 때 나오는 y 예측을 뽑아내는 펑션이죠. 이 펑션을 표현하는 게 이 NLP입니다. 자, 다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x 인풋이 있을 때 x 인풋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은 y 아웃풋 예측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NLP, 이 모델은 결국 하는 게 x를 y로 매핑시켜주는 함수겠죠. 그래서 그걸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NLP는 즉 결국 그림은 이렇게 생겼지만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x 인풋이 주어졌을 때 현재 얘네가 이제 웨이트겠죠. 웨이트들을 이 두 가지 파라미터를 갖춘 펑션이 y로 매핑해주는 펑션입니다. 그게 지금 보이는 이 빨간색 선이고요.
우리가 근데 이 빨간색 선이 어땠으면 좋겠어요? 이 빨간색 선이 이 파란색 점하고 최대한 일치하는 걸 원하겠죠. 왜냐면 이 파란색이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그 ground truth, 결국 우리가 원하는 그 함수니까, 그 모델이니까 이 사이점, 이 사이에 있는 색깔이 결국 이제 error이에요, error. 우리 예측한 거와 실제 원하는 것과의 차이점. 그래서 이 투, 그 2D 플레인에 얘네가 다 error이고 저희가 원하는 것은 W를 최대한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최적화된 W 스타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스타가 모든 X 인풋일 때, 예를 들어서 2점일 때는 X1, X2가 있고, 이쪽에서도 또 다른 X1, X2가 있겠죠? 그때 나오는 그 웨이트들과 갖고 있었을 때, 더 이상 여기에 있는 점이 아니라, 최대한 여기로 예측할 수 있게. 그러면은 그 파란색 선과 일치하면은 error이 0으로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그 원하는 라인이 있고 현재 펑션이 그 input x와 이렇게 현재 가지고 있는 w로 예측하는 펑션 모델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w만 계속 개선해서 w를 개선해서 이 라인을 최대한 여기까지 끌어 모이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진짜 예시로 한번 가볼게요. 그 주로 우리가 딥러닝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문제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흔히 말하는 것은 이제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이라는 거는 제가 이전에도 얘기 많이 드렸던 뭐 사진 같은 거를 줬을 때 딥러닝 보고 이 사진이 고양이냐 강아지냐를 예측하는 게 classification이고 예를 들어서 classification이라는 게 결국 output y를 봤을 때 얘가 한정된 세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얘가 고양이냐, 강아지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딥러닝으로 많이 풀 수 있는 게 regression이라고, 얘는 아웃풋을 예측했을 때 infinite set이 있어요. 즉, 얘는, 주식 문제 같은 걸 많이 예측하죠. 예를 들어서, 어, 가격 예측하기. 근데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게 얘는 이제 무한적인 그게 있을 수 있으니 어, 이전 거를 봤을 때 아니면 현재 그 여러 베리어블들을 봤을 때 다음번에는 어디쯤 떨어질 수 있느냐 가격이 그런 거를 이제 regression이라고 많이 하는데 classification이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이 문제로 먼저 찾아볼게요. 그리고 classification에서도 먼저 보는 게 binary classification 딱 두 가지만 구별하는 얘가 빨강이냐, 파랑이냐, 딱 두 가지로만 구별하는 그 예시를 드려볼게요. 근데 이제 그 좀 더 컨텍스트를 드리면 재미있을 수 있으니, 아, 여기는 이제 2D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2D라는 게 결국 X 인풋이 X1과 X2 두 가지 변수로만 의존한다는 거예요, 인풋이. 근데 예시를 좀 더 구체적인 예시로 들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아, 미국 대학원에 들어갈 때는 이제 뭐 TOEFL하고 GRE 점수가 중요하죠. 이거를 이제
코비드 전까지는 얘가 필수였는데, 이 점수들을 갖고 예측하는 거예요. 우리가 딥러닝 모델을 갖고. 얘가 이 점수로 뭐 MIT에 합격할 수 있었냐? 아니면은 불합격할 수 했냐를 예측하는 문제를 한번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딥러닝을 한번 풀어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x1이 터플 점수, x2가 GRE 점수, 그리고 나오는 아웃풋 y가 1, 마이너스 1이라고 하죠. 1은 붙었다, 마이너스 1은 안 붙었다. 얘가 1이라고 치고, 아이고, 빨간색이니까 마이너스 1로 하죠. 얘가 붙었다 하고. 예시 질문 어떻게, 인풋, 아웃풋이 뭐가 되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 일단 다 지워보고. 저희가 주어진 것은 이 데이터 샘플들밖에 없어요. 그쵸? 이 데이터 샘플들이라는 게 결국 토플 점수 1과 그 다음 GRE 점수 그와 그리고 결국 얘가 합격했냐 합격 안 했냐라는 이 샘플들을 갖고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얘는 이철수 학생, 얘는 뭐 홍길동 학생, 얘는 뭐 다른 학생 해가지고 이 데이터들만 갖고 있어요, 저희가. 그러면 다음 이 데이터들로 이제 웨이트들을 트레인 시켜서 학습시켜서 이제 다음에는 새로운 학생이 들어요. 뭐 올해 아니면은 내년도에 학생이 들어왔어요. 내년 학생이 들어왔을 때 얘도 새로운 토플 점수와 또 그 GR 점수가 있겠죠. 근데 얘가 과연 합격을 할지 안 할지를 우리가 딥러닝으로 이제 푸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웨이트들이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최대한 잘 나누는 선을 배워야 되겠죠. 결국 이 선이 어떻게 나누냐를 아는 게 관건입니다. 잘 나누는 선이 이런 예시고 반면에 잘못 나누는 예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W를 잘못 학습시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왜냐면은 우리가 웨이트를 정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도 미스클래시파이 되고 얘네들도 그 차이가 틀리고 얘네들도 틀리니 이 라인을 어떻게 나누느냐. 이 라인은 결국 어 그쵸. 이 라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perception 문제를 풀 때 여기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항상 perception 했을 때 input과 weight를 어떻게 한다 했었죠? input과 이거 input과 weight를 항상 곱하고 더했었죠? 이렇게 점점점점점 해서 쭉 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input x1과 이 y1을 곱했고 그다음에 그렇게 갖고 온 것들을 여러 개를 다 많이 더해요. 이 더한 것들이 어느 숫자까지 가면은 얘가 이제 켜지거나 안 켜지거나 하는 거였죠. 이걸 좀 더 짧게 표현을 한다면은 어, 물론 이 형태로도 나올 수 있지만은 이것을 지금 W가 W1부터 WN이 있고 X1부터 XN이 있는데 얘네들을 그냥 한 개의 벡터로 부를게요. W 그리고 얘는 X 벡터. 그러면은 W 벡터와 X 벡터를 그 dot product 한 게 사실 이 표현과 이제 일치하겠죠. dot product. 자, 이제 dot product 형태로 제가 이제 짧게 본 이유가 이게 왜 도움이 되냐면은
그림을 볼 때 납파들이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 슬라이드를 한번 그 영상 끝나고도 한번 다시 직접 가셔서 한번 다시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까 perceptron 이 공식을 세웠을 때 wx1 summation 해서 아웃풋이 나오는 거였었죠. 얘가 아까 나왔던 perceptron 모델을 그냥 수식적으로 쓴 거예요. 근데 우리가 perceptron 모델 아웃풋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웃풋이 어떻게 되죠? 얘가 1이냐 뭐 마이너스 1이냐 이거겠죠. y는 결국 아웃풋을 프리딕트 하는 거니까 우리 예시로는 합격했냐 빨간색 아니야 합격했냐 파란색 합격 안 했냐 빨간색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눠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얘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되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점들은 다 한 클래스로 나눠지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두 번째 클래스로 나눠진다 하면은 이 선은 결국 얘가 0일 때 사실 되는 거겠죠. 얘가 어떻게 0이 될 수 있냐고요? 다시 그 전 슬라이드로 가보면은 여기도 또 나와 있네요. perceptron에 나온 것을 그 그림으로는 아까 얘네들 x가 들어가고 weight들 있고 얘가 summation하고 얘가 나오는 게 무슨 activation 펑션이 있었죠. 얘가 그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activation이라는 게 얘가 어느 숫자보다 크면은 켜진다 라는 거였잖아요. 켜지면은 1, 안 켜지면 0. 그리고 어느 때 켜지냐가 지금 얘는 0보다 클 때 켜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그러면은 그 양수인 숫자들은 다 켜진다 생각하고 음수인 숫자들은 다 안 켜진다 생각하고 딱 그거를 나누는 게 얘가 0일 때 이 표현이 0일 때 이 라인이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이 표현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어느 함수라고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W밖에 없습니다. W 인해서 라인이 이렇게 가냐, 이렇게 가냐, 이렇게 가냐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저희가 아까 WX 표현을 해서 dot product을 했을 때 0. 왜 dot product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그림을 보기 참 편한 게 얘가 이 빨간색 라인이 X, 그리고 X는 X1과 X2를 모을 수 있는 그 라인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다양한 X1, X2 점들을 모아낼 수 있는 것들이 그 물론 얘가 X1이고 X2에서 이 2D 플레인에서 다 바꿀 수 있는 애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X1, X2를 W 곱했을 때 0으로 된 애들만 일단 이 빨간색 선으로 모은 거고 이제 dot product이 0이려면은 두 벡터의 dot product이 0이려면 그게 무슨 뜻이죠? 걔네가 두 벡터가 직각일 때 0이죠. 그러면은 x가 0일 때 w는 이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면은 왜냐면은 그 우리가 정한 게 x, w는 0이어야 되니까 이 라인의 w는 딱 직각으로 나가는 애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른 애들은 어떤지
현재 주어진 이 X 라인으로 저였을 때, 예를 들어서 얘네들하고 하면은, 닷 프로덕트들이 이 라인하고 얘하고 곱하면은 다 양수가 되는 거고, 반면에 얘네들하고 곱하면은 이 라인은 다 음수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 라인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이거를 시행착오로 W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알고리즘을 말씀드릴게요. 이 알고리즘을 그 설명드리자면은 약간 이렇게 나눠서 이해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처음에는 어떤 그 W를 그냥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해요. 어떤 W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정확한 이렇게 나눠지긴 않지만 어떻게든 W가 나눠지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그 틀리게 클래시파이 된 친구들을 찾아서 그 친구들 중에서 가장 큰 애, 미스클래시파이 되는 가장 큰 애를 찾아가지고 이제 어 걔에 대한 것을 파즈르하게 미스클래스 되면은 반대로 그 수정을 하고 네게티브하게 그 클래스파이는 또 반대로 수정해 줄 거예요. 우리는 W만 수정한다고 했었죠? 그쵸? W만 수정했는데 틀리게 된 애에 봐서 반대로 그 선을 조금 끄떡해주는 거예요. 끄떡해준다는 게 어떻게 사실 사진을 봐야지 제일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냥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랜덤하게 그 웨이트를 설정했죠. 그래서 이 라인이 그냥 먼저 딱 그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이제 틀리게 클래스파인 애들이 있죠. 왜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돼야지 한쪽으로는 다 같은 색깔, 반대쪽으로는 다 같은 색깔이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W를 수정해야 되겠죠. 자, W를 어떻게 수정하냐? 예를 들어서 얘가 잘못 그 네게티브하게 잘못 그 파스리브가 되는데 네게티브하게 클래스파이 됐어요. 그러면은 현재 있는 아까 W를 W 플러스 XY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그 현재 있던 웨이트 얘가 W에서 XI가 이쪽이었는데 이거 반대 반구나. 반대로 얘를 이 벡터를 이제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갖고 왔던 거를 이렇게 해서 일로 가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됐던 선을 이제 이 방향으로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렇게 됐던 라인이 아까 이렇게 갔던 벡터로 얘가 이렇게 좀 가겠죠. 이해되셨나요? 처음에 그냥 잡았던 웨이트로 라인이 되는데 얘가 잘못 그 클래스파이 됐어요. 그래서 얘로 인한 그 x값을 w에다가 수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벡터 두 개를 더했을 때 나오는 웨이트가 새로 이쪽 방향으로 틀고 얘는 이제 오른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옳다는 쪽으로 간 거죠. 아까는 이렇게 됐을 때는 틀리게 클래스파이 됐었는데 얘가 이렇게 오면서 얘랑 이제 구별이 되잖아요. 얘는 이렇게 묶이고 근데 아직도 얘가
제대로 안 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또 반복을 해야 되겠죠. 똑같이 현재 있는 상황에서 얘가 틀렸으니까 현재 있는 벡터에서 얘를 또 갖고 오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있었던 선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가면서 이쪽으로 되죠. 그러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한쪽으로 붙는 팀, 안 붙는 팀을 완벽히 나눌 수 있는 W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랜덤하게 W를 설정해가지고 막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틀린 것들이 있네? 그럼 틀린 대로 수정을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제일 첫 번째 샘플, 타임 0이었을 때는 어느 숫자였겠죠, 얘가? 근데 거기에서 얘를, 수정을 해줘요. 뭐, 꼭 1은 아니겠지만, 여기서 수정된 값이 있겠죠? 그러면은, 얘를 또 t일 때, 이렇게 계속 갖고 와가지고 수정한 거죠. 언제 끝나냐?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데 끝나는 거는 모든 함수가 다 완벽하게 구별이 됐을 때 perfect classification이 됐고 오류가 하나도 없을 때 알고리즘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번 예시를 요약해보자면은 우리가 W를 배운 W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죠. 예를 들어서 X 인풋이 왔을 때 Y 아웃풋을 줘야 되는데 이것을 매핑해주는 우리의 NLP 펑션이 W의 함수로 주어져 있다고 했죠. 왜냐면 NLP의 목적이 주어지는 X를 Y로 매핑하는데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것은 그 연결된 중요성, 웨이트니까. 근데 웨이트를 사람이 물론 숫자적으로 다 쉬운 모델에서는 정할 수 있지만은 좀 더 복잡한 문제들은 사람이 직접 웨이트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시행착오로 반복적으로 해서 조금씩 수정해야지 최적화된 W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반영하는 예시, 결국 MLP로도 두 가지 input, 그러니까 아까는 TOEFL, GRE라는 인풋이 왔을 때 얘가 붙을지 안 붙을지, 그러니까 입학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문제를 세팅해보고 어떻게 W를 푸는지에 대해서 옛날 알고리즘을 한번 보게 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이제 그 제가 옛날 알고리즘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더 개선된 점도 있겠죠. 근데 이제 혹시 뭐가 가장 이 방식에 대한 단점이라는 걸가 짐작되시는 게 있으세요? 이거에 대한 가장 큰 단점은, 어, 바로 보여드리기 전에, 그, 힌트를 드리자면은, 우리가 주어진 W하고 X 했을 때, 결국 얘가 얼마나 틀렸는지 아니면 얼마나 옳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판단해서 이제 수정해야 될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케이스를 구별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선이나, 현재 빨간색 선이나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옳다, 아니면 뭐가 더 틀리다 라고 구별할 수 있나요? 없죠. 왜냐면은 빨간색 선으로 나왔을 때도 5개가 다 똑같이 여기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총 12개네. 12개가 다 옳게 클래스가 했고, 빨간색 선으로 했을 때도 다 12개가 다 correctly 바르게 예측된 거예요. 그래서 선이 뭐 이렇게 갔을 때 얘가 이쪽으로 가야 될지 이쪽으로 가야 될지 어, 몰라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정말 실제로 한 개가 잘못 예측됐을 때 알 수 있는 거지. 이런 조그만 차이들은 우리들이 구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뭐 12가지 예시밖에 없는 문제에서는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은 좀 더 큰 문제들에서는 이 조그만 차별성을 둘 수 없어서 얘가 사실 되게 큰 문제점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 결국 이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틀렸냐, 얼마나 옳았냐를 얘기할 때 결국 우리가 총 12개에서 몇 개가 맞았냐? 결국 개수 세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똑같이 12개를 다 맞춰도 여기에 있는 차이들을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거는 되게 그 뭐라 해야 되지? 컨티뉴어스하지 않고 그냥 얘가 옳냐 안 옳냐 그거를 구별하고 그거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가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그리고 얘네들을 다 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프리딕션을 할 때 더 이상 이런 어느 순간까지 가다가 딱 켜지는 이런 액티베이션 같은 걸 쓰지 말고 우리가 선호하는 것은 이제 이런 스무드한, 컨티뉴어스한 것을 우리가 선호하고 이렇게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가다가 0에서 1로 켜지는 이런 디스크리트한 거는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컨티뉴스한 게 있어야지 이제 아까 그렇게 세세한 차이점이 있어도 어느 조그만 차이가 있어도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더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다를 알 수 있지. 이 디스크리트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여기에 있을 때 내가 일로 가던 똑같은 아웃풋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을 가도 내가 더 잘하고 있는지 더 못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반대로 우리가 여기 있으면은 일로 갔을 때 숫자가 변하죠. 일로 가도 숫자가 변해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갔을 때 내가 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더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그 세세한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얘네가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결국 얘가 이제 그 러닝하는 이제 커뮤니티 사람들에서 이제 결국 얘가 differentiable 하냐 미분을 할 수 있는 함수들로 만들어졌냐를 이제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이걸 왜 중요하게 여기냐?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그만 방향 얘 뭐를 조금 바꿨을 때 얘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얘가 미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smooth and continuous한 이제 activation function 중에 한 개가 이제 되게 인기 많은 이런 함수라고 불리는데요. sigmoid 함수라고. 근데 얘는 큰 장점이 0에서 1로 끝난다는 일단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0에서 1로 생각하면 힌트가 딱딱딱 올라야 되는 게 얘를 퍼센트 확률로 그 표현하기 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0에서 1로 가는 거고 뭐 여기 있으면 뭐 거의 100% 맞다. 여기는 거의 0% 안다. 여기는 좀 애매하다. 약간 그런 쪽으로 할 수 있게 그
완전 1, 뭐 0으로 나눈 이런 예시보다도 비슷한데 대신 미분을 해줄 수 있고 어디서 있던 어느 방향으로 가면은 더 옳다, 틀리다를 알려줄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세그모이드라고 참 좋은 액티베이션 펑션이죠. 이거를 이제 NLP에 적용을 하면은 어떤 장점들이 있냐? 일단 수학 여기 공식들은 제가 나중에 볼 거니 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것들이 결국 뭘 가르쳐 주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얘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이 앞 y와 이 z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z를 조금 변하면은 y가 어떻게 변하느냐. 예를 들어서 얘를 좀 더 플러스로 주면 얘가 좀 어떻게 반응하고 얘를 마이너스 주면 얘가 어떻게 좀 더 반응을 해주냐. 를 알려주는 거고 반대로 어, 뭐 반대로 그 z 함수와 w를 조금 바뀌면은 z가 어떻게 바뀌냐. 또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x가 좀 바뀌면은 w가 어떻게 바뀌냐 또 다 표현할 수 있어 이제 왜냐면 이제 다 continuous하고 differentiable 미분할 수 있는 함수로 표현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할 수 있는 것은 x가 바뀌었을 때 우리가 y를 원하는 x 인풋이 어떻게 됐을 때 원하는 아웃풋으로 바꿔줄 수 있는 웨이트들을 어떻게 상호작용 어떻게 연결되고 얘를 조금 바꾸면은 얘가 어떻게 반응해 주느냐를 얘 다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X 인풋이 왔을 때 이 Y 아웃풋이 어떻게 작용을 해주냐를 이 커넥션들로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연결이 됐고 수학적으로도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한 인풋뿐만 아니라 여러 인풋들을 봤을 때 각 인풋들이 이 아웃풋을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계속 미분하면서 W를 계속 최대한 최적화할 수 있을 때까지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면은 뭐 다시 고양이 강아지 예시를 구별할 때 X가 뭐 귀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X2가 뭐 코라고 하고 그러면은 X1 이 귀가 고양이에 대해서 얼만큼 중요성을 주는지 얘네들로 다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계속 업데이트 시킬 수 있는 거고 반면에 그 다른 인풋으로 똑같이 업데이트를 계속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수직적으로 계속 미분하고 수정할 수 있다. 그리고 에러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에러로 인해서 W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야 되는지 좀 더 플러스로 갈지 좀 더 네게티브로 갈지 그것도 알 수 있다. 라고 해서 이게 반복된 시행착오를 하면서 NLP를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Binary Classification 예시로 NLP를 한번 볼 거고요. 우리가 좀 많은 예시를 보긴 했는데 시각화, 그러니까 직관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하니 그림들을 한번 좀 계속 보시면서 한번 아까 수식 쓴 것도 한번 직접 보시고 유튜브에서 있었던 유튜브 채널도 꼭 한번 같이 보셔서 직관을 키우는데 직관을 키우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예시는 여기까지 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번에는 NLP 말고 다른 단점들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커버했던 것이 이제 perceptron 알고리즘이라고 분류하는 문제였었죠. 분류라는 게 이제 알고리즘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문제를 다시 짚고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classification 문제였었죠. classification이라는 게 주어진 데이터가 왔을 때 우리가 얘를 y로 아웃풋할 수 있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x는 인풋 디멘션이 좀 크다고 해봐요. 뭐 d 디멘션이라고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d by d 이미지라고 생각하면은 이미지에도 이렇게 각 픽셀들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풋 x가 왔을 때 아웃풋 y 나오는 게 마이너스 1이냐 1, 얘가 cat이냐 dog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인풋이 왔을 때 두 개 중에 한 개를 고르는, 뭐 꼭 두 개는 아니죠. 그냥 여러 개 중에 한 개를 고르는 게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이제 저희가 쉽게 보는 문제는 이제 딱 두 개의 아웃풋만 볼 거니까 이제 얘를 binary classification, 두 개를 분류할 수 있는 문제를 저희가 지금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문제를 쉽게 하려고 하면은 저희가 y를 이제 딱 두 개로 이 아웃풋 디멘션으로 y는 결국 R에서 2 디멘션 딱 두 개만 고를 수 있을 거니까 2라고 할 수도 없죠. 그냥 R이죠 거의. 왜냐면은 마이너스 1이냐 1이냐 딱 그 한 개만 고른 거니. 그리고 X도 아예 디멘션을 좀 더 쉽게 만들어 볼게요. 얘는 너무 크니까 이미지라는 걸 하지 말고 얘는 아예 R2, 그냥 X1, X2 있어가지고 그냥 이 2D 평면 어떤 값이 나올 때 이런 인풋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냥 이런 인풋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 X1과 X2 이 2D 좌표에서 예를 들어서 이 점은 뭐 X1, 뭐 X2라는 값이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 X자는 뭐 X, 뭐 B, X1B라고 할게요. 뭐 X2, X2B.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그래서 얘기하고자 싶은 거는 이 인풋 이 X라는 인풋은 결국 이거 한 개, 이거 두 개, 이거 한 개, 이거 두 개라는 이 디멘션이라는 걸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니 이 예시가 조금 더 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문제는 binary classification을 여태까지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저희가 이런 이제 데이터가 왔을 때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색깔을 바꿔서 여기 x들을 점들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 라인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얘가 이제 디멘션이 조금 더 높아지면은 이 라인이 아니라 이제 평면이 될 수가 있겠죠. 4차원, 뭐 3차원이 있을 때 이 데이터들을 3차원 공간을 나눌 수 있는 뭐 2D 평면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디멘션이 3차원을 지나서 4차원, 뭐 5차원, 7차원까지 간다고 하면은 비슷한 게 그냥 이제 그거를 나눌 수 있는 평면을 찾는 거죠. 납작한 평면이 아니지만은 그것보다 좀 더 낮은 디멘션에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거죠. 결국 얘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왜냐면은 이 라인을 구할 수 있으면은 이제 저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다음에 무슨 새로운 점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x인지 o인지 몰라요. 그냥 새로운 x가 들어왔다고 해봐요. 여기에 이제 뭐 x1인데 question mark 있는 애가 있고 x2인데 question mark 있는 애가 있어요. 얘가 점일 거냐 x일 거냐를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전 데이터로 이렇게 라인을 그을 수 있는 공식이 이전 데이터로 벌써 그어져 있으면은 얘가 여기에 새로운 점이 들어왔을 때, 이 새로운 점은
내가 여태까지 주어진 데이터로 그은 선보다 밑에 있으니 내가 예측하기로는 얘는 X일 거다. 라는 이제 자신감이 있는 거죠. 왜냐면 이전 데이터를 이렇게 나눠놨으니까. 그래서 데이터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나눌 수 어떻게 데이터들을 분류시킬 수 있는 이 라인을 어떻게 구하고 이 라인이 있으면은 새로운 것이 왔을 때 예측할 수 있을까. 그게 지금 저희한테 주어진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커버했던 알고리즘 한 게 있었죠. 그게 역시 러닝을 쓰는 거니까 perception 알고리즘이었었죠. 자, perception 알고리즘을 아까 설명했었는데 여기서 다시 복습하기 전에 한번 여기서 비디오를 퍼즈 해보시고 요 perception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래서 저번에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은 지금도 binary classification이죠. 왜 binary냐? 왜냐면은 지금 아웃풋에 있는 y의 값이 나올 수 있는 게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1은 여기서 red 빨간색이고 마이너스 1은 blue. 그래서 아까 뭐 다른 예시를 들자면은 1은 뭐 강아지로 표현할 수 있고 마이너스 1은 고양이로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두 개 나눌 수 있는 거에서 우리는 이제 선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 perception 알고리즘을 이제 이거는 반복적으로 iteratively 계속 돌아가는 그 방식이었었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제일 먼저 간단하게 시작하는 게 이 라인을 찾아야 되는데 이 라인은 일단 W와 B, 웨이트 벡터와 바이스 벡터로 구현이 정의가 된 플레인이고요. 이 W를 이제 저희가 계속 그 정화시키면서 아니면 좀 더 수정하면서 이 W를 계속 쭉쭉쭉쭉쭉 뭐 제일 처음에 있을 때는 W0과 B0이 있겠는데 얘를 이제 처음에 어떤 그냥 랜덤한 숫자로 그냥 해서 찍은 거예요. 그냥 우린 이걸로 먼저 시작을 하겠다. 근데 그 처음에 이 어떤 숫자를 골라서 시작했을 때 에러가 있겠죠. 거기서 이제 수정을 하고 수정한 값으로 이제 다음 W1, B1 값이 나와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선이 나올 거고 새로운 선에서 또 이제 추측을 해보고 거기서 에러가 나온 걸로 또 새로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쭉쭉쭉쭉쭉 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게 딱 두 개를 다 완벽하게 나오는 알고리즘으로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 알고리즘이 그 어느 순간 여기서 이제 딱 끝날 거다라는 큰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이 무엇일까요? 그 가정은 바로 지금 저희한테 주어진 데이터가 linearly하게 나눠질 수 있다. 결국 선형으로 이거를 어떻게든 자르건 나눌 수 있다는 문제죠. 근데 많은 문제들이 그렇지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현재 주어진 이 그림에서 점 한 개를 추가해가지고 그 linearly 나눌 수 없는 예시를 한번 해볼 수 있으세요?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완벽한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뭐 세상에 있는 데이터가 다 완벽하지가 않죠. 노이즈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잘못 그 로깅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파란색 점이 위에 한 개 추가된 데이터가 들어왔다고 해봐요. 그럼 얘를 직전인 선으로 이 2D 평면에서 나눌 수가 있나요? 뭐 그거 뭐가 직진을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나온다 해도 밑에 있는 얘네들을 놓치는 거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해도
지금 얘를 놓치죠. 그래서 이거 파란색 점을 살려야지. 이 파란색 선이 있을 때 완벽하게 나누려면은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근데 더 이상 얘는 리니어하지가 않죠. 얘는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그건 나중에 볼 거고요. 그냥 이것은 저희한테 주어진 문제. 지금 이 perceptron 알고리즘이 저희 이 몇 번 반복되면서 돌아가는 건데 그거에서 가장 큰 assumption 저희가 만드는 그 조언이라고 해야 되나? 조항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은 결국 저희한테 주어진 데이터는 linearly하게 나눠질 수 있는 데이터를 받았다를 선정하고 이제 이걸 돌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데이터를 있었다. 다시 아까 이런 나눠지지 않는 데이터를 갖고 있었다 하면은 이 perceptron 알고리즘은 무한 반복에 들어가고 빠져나오지는 못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이 알고리즘의 시작점은 일단 어떤 W하고 WB, 웨이트하고 어떤 바이어스를 그냥 랜덤하게 골라요. 어디든 선을 긋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단 어떻게든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빨간색 선이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수식을 다시 살리자면은 여기서 이제 B를 그냥 W와 같이 합쳐서 이 라인을 이제 W로 다 표현할 수 있다고 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 있는 점들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얘네들을 다 XI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I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데이터들 만약에 X라는 벡터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얘가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쭉쭉쭉 해서 얘가 N까지 간다고 해보죠. 그리고 여기에는 Y가 있어요. 똑같이 Y에도 이 똑같은 n 개수 있겠죠. 다만 y는 얘가 파란색이냐, 뭐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있고 x에서는 뭐 이 두 가지 좌표값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고 결국 xi는 이 순서대로 포함되는 데이터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그림에서 봐야 될 것은 w와 이제 x의 상호관계죠. 예를 들어서 이런 라인을 그었을 때 일단 첫 번째 할 것은 뭐가 틀렸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뭐가 틀렸는 중에서 그냥 한 개를 골라요. 한 개를 골랐으면은 얘가 선정된 거죠. 그러면은 지금 얘가 뭐 x1이라고 해봤을게요. 그러니까 아까 이 여기서 얘가 그냥 처음에 분리했었는데 얘가 misclassify 됐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이 x1에 대한 이 벡터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벡터가 그 w와 x1의 이제 이걸 dot product라고 하는데 벡터들 간에 왜냐면 w도 벡터고 지금 x1도 벡터죠. dot product를 하면은 사실 거리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그 표현 플릿하게 됐다고 해야 되나? 잠시만요. dot product 먼저 얘기하지 말고 일단 알고리즘을 계속 쭉쭉 나가볼게요. 그래서 다시 이 라인을 먼저 구었고 WO를 랜덤하게 골라서 misclassify 되는 먼저 찾아요. misclassify에 대해서 이제 그 W를 업데이트하고 얘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니 얘를 이쪽으로 추가하고 W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W0이 얘였으니 W1을 업데이트할 때는 W0 더하기 이제 X1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그쪽 방향으로 수정되고 여기서 알고리즘을 또 반복해요. 여기서 이제 틀린 애가 또 나오겠죠. 여기서 그래서 x를 또 구하고 그 가격을 w에다가 또 수정하고 하다 보면은 이 어느 순간 더 이상 misclassify 틀리게 불리한 애가 없을 거다라고 나올 거예요. 저번 비디오 만들었을 때 perception 알고리즘 슬라이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슬라이드를 한번 다시 더 뭐 직접 구현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그 슬라이드를 보고 파이썬 코드로도 직접 써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퍼셉션을 이제 잠깐 복습하고 싶었던 이유가 엄청난 단점이 있어요, 이 문제에서.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아까 그 데이터가 주어진 게 linearly separable한 애들한테만 적용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이 라인을 구한 이유가 뭐예요? WN을 구했을 때 이제 현재 주어진 X1에서 XN까지 받았을 때 이 WN으로 완벽하게 나눌 수 있었다 했는데 저희가 원하는 게 뭐죠? 이제 WN 플러스 XN 플러스 1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얘는 올드 데이터로 이 WN을 만든 거고 얘로 트레인 했던 게 WN으로 이제 이 라인이 나온 거고 이제 XN 플러스 1하고 여기서 새로운 new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제 YN 플러스 1을 정확하게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번에도 언급했던 것 같은데 혹시 그걸 기억하시는지 몰라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어, 지금 라인을 두 개 그을 건데 그 두 개가 이 perceptron 알고리즘을 구별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주어진 이 빨간색 선과 이렇게 그어진 선과 알고리즘이 차별이 되나요? 현재 주어진 데이터로만 봤을 때? 안 되죠. 왜냐면은 이 알고리즘은 틀리게 분리된 게 있을 때까지만 돌아가라고 했으니 내가 라인을 이렇게 딱 중앙에 긋던 아니면은 삐딱하게 이렇게 딱 긋던 아니면 또 이렇게 긋던 사실 차이가 없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주 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운이 나빠서 이 라인을 이렇게 긋다고 해봐요, 진짜. 아주 타이트하게 그었어요. 직선이어야 되는데 제가 직선을 좀 잘못 그었네. 아주 타이트하게 이렇게 그었어요. 근데 빨간색 점이 새로 이렇게 새로운 점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알고리즘은 지금 얘를 WN 여기까지 트레인했으니까 이 빨간색 점이 그러니까 이 새로운 점이 들어왔죠. 우리는 얘는 몰라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얘는 다른 애들과 비슷하게 다 이쪽에 있으니 얘는 파란색이어야 되겠다. 라고 추측을 하겠죠. 그러면 틀린 거잖아요,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진행해 가시나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정말 딱 이 사이, 이 점들 사이, 이거에 정말 딱 이렇게 정중앙에 이렇게 쫙 예쁘게 가야지 이게 지금 주어진 데이터에 최적화되는 분류 라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빨간색 선이 이 파란색보다 더 짧은 거고 얘보다 더 잘 나는 거고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perception 알고리즘을 그거를 분류를 못해요. 그래서 머신러닝 하면은 약간 딥러닝 배우기 전에 약간 그러니까 딥러닝은 지금 최근 그런 문제들이었잖아요. 딥러닝 전에도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었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런 걸 풀었냐 하면 항상 꼭 한 번씩은 들어볼 이름이니까 한번 크게 쓸게요. 얘는 아예 페이지를 새로 읽어서.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우리 이런 라인을 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라인도 싫고 이런 라인도 싫고 우리는 이런 라인을 원한다. 그거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perceptron보다
좀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없지만 좀 더 다른 방법을 푸는데 Soft Vector Machine 이렇게 약자를 해서 SVM SVM이라고 되게 많이 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머신러닝이 이렇게 핫해도 간단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굳이 그 딥러닝 안 쓰고도 SVM으로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데이터가 이제 그 물론 linearly classify 되고 꼭 그렇지도 않구나. linearly classify 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그 그냥 좀 더 간단한 디멘션이다. 그리고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면은 SVM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이거는 정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이거를 제가 들어가기 전에 왜냐면 이걸 들어갈 때 약간 공식으로 좀 들어가 볼 생각이거든요. 이거를 하기 전에 음, 하기 전에 이 약간 SVM은 진짜 한 1990년 그때 정도 벌써 개발됐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던 거야. 딥러닝은 뭐 한 2010년? 15년? 이때 막 되게 많이 나오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상당히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꼭 linearly 아까처럼 perception은 linearly 그 separable 데이터가 딱 선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애들만 풀 수 있었지만은 SVM은 그렇지도 않아요. 얘네는 좀 더 복잡한, 그러니까 linearly 하지 않은 애들도 non-linear 한 애들도 구별할 수가 있어. 그래서 되게 powerful한 데이터예요. 근데 이제 이 linear하고 non-linear separable 데이터를 좀 더 생각해 보기 위해서 얘가 왜 그렇게 우아한 건지 잠깐 팝 퀴즈, 약간 뭐, 한번 다른 머리를 돌린다는 생각을 했을 때 저희한테 점이 두 개 주어졌어요. 점 한 개하고 점 x. 얘를 선으로 나눌 수 있나요? 물론 나눌 수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얘는 아직 똑같이 그 binary classification 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binary classification. 그리고 점이 이제 세 개가 있어요. 점이 세 개 있을 때 모든 데이터가 다 linearly separable 할까요? 어떻게 나왔을 때?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뭐 얘가 이렇게 되는 순간 안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방면에 linearly 안 되는 경우가 이렇게 됐을 때도 이제 linear separable을 더 이상 못하죠. 2D 평면에서만도 그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linearly separate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이제 실제는 진짜 많아요. 이런 이제 뭐 연습 문제들이나 그런 거에서는 이제 저희가 다 linearly 하게 문제가 주어지니까 할 수 있지만은 실제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땐 방법이 후처리를 하든지 데이터를 그냥 최대한 linearly 만들기 위해서 나쁜 데이터들을 갖다 제거하고 그러는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는 또 리니어로 하지 않을 거다. non-linear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얘를 나눌 수 없는 이유가 그 선형으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나누는 거지만은 이제 그 non-linear 한 애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는 순간 뭐 여기 있는 애들은 0이다. 아니면 여기 있는 애들은 뭐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애들은 이제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기 위해서 얘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겠죠. 얘네들은 이제 non-linear 서퍼할 수 있는 애고 SVM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SVM이 꼭 머신러닝 그냥 다 푸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전에도 좀 복잡한 문제들도 머신러닝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옵티미제이션 그냥 수학적으로 접근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신기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SVM에서는 제가 간단하게만 비슷하게 공식만 적고 나중에 비디오를 좀 더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근데 이전에 썼던 노테이션들, 모션들을 다 갖고 와서 SVM 했을 때 얘는 이제 옵티미제이션 문제라고 많이 푸는데 옵티미제이션 문제는 주로 항상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objective, 우리가 무엇을 풀고 싶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constraint, 얘를 풀 때 뭐에 지켜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SVM에서는 저희가 푸는 문제가 W, X 플러스 B. 간단하게 해서 B를 그냥 없앤다고 할게요. 아까 얘기했던 게 perception 안에서도 X들이 있을 때 웨이트를 곱해가지고 썸해서 아웃풋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X가 있고 W가 있고 이제 여기서 bias term이 들어갈 수 있는데 bias term을 W랑 합쳐가지고 그냥 빼는 생략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노테이션을 쉽게 하기 위해서 뺀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WX WX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WX가 인풋이 주어졌을 때 아웃풋을 매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결국 예측, 프리딕션 하는 그냥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이게 우리가 풀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주어질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다 이제 무슨 뜻이냐? 그림이랑 같이 보면 좋을 건데 들 그리고 x들 했을 때 얘와 한 개씩 보시다. 얘가 아까 이쪽이 예측이라고 했었죠. 얘가 인풋이 주었을 때 뭔가 예측해 줄 수 있는 펑션이고 근데 그 예측된 거에서 미니멈을 보라고 하니 이는 결국 어, 여기서 얘기하면 되겠구나.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W와 XI의 dot product where 얘하고 얘가 둘 다 벡터였을 때 두 벡터의 dot product는 즉 얘 벡터 두 개의 거리를 알려주는 애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W라는 게 뭐였죠? W가 저희가 지금 구하려는 이 플레인이죠. 선이건 플레인이건 이 W인데 W와 X의 납 프로덕트는 결국 거리라는 것은 이 거리예요. 지금 제가 조그맣게 했는데 결국 이 거리겠죠. 그러면은 이 W에서 모든 데이터 XI에 이 거리라는 벡터가 있겠죠. 납 프로덕트를 다 구할 수 있죠. 근데 이 납 프로덕트 중에서 미니멈을 보는 거예요. 제일 조그만 애. 즉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미니멈을 본다는 게 제일 가까운 애 한 명을 본다는 거죠. 제일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얘가 예측한 애 그리고 나프라우트 하는 거니까 거리를 보는 거죠. 거리라는 게 이 지금 주어진 W의 하이퍼플레인과 내 점 한 개, 그 거리를 모든 애들이 다 거리는 있지만은 제가 관심 있는 애는 지금 가장 짧은 거리를 관심 갖고 있어요. 왜냐? 왜냐? 가장 짧은 애, 이 짧은 거리, 이 선하고 얘겠죠? 얘를 최대한 마지막 텀이 뭐예요? 엑스마이즈 하고 싶다. 즉,
맥시마에서 한다는 게 이 거리를 최대한 가장 가까운 애랑 멀리 있으면 좋겠다. 멀리 있으면 좋겠다. 그게 어떤 효과를 갖고 올까요? 예를 들어서 얘가 너무 가깝겠네. 얘에 있는 선하고 반면에 얘에 있는 선하고 1번, 2번 어느 게 더 좋죠? 저희가 원하는 것은 2번이 더 좋은 거죠. 왜냐면은 얘는 사실 너무 가깝잖아요. 1번 선은 너무 가까워요. 예를 들어가지고 새로운 점이 왔는데 운이 나쁘면은 진짜 뭐 여기 있는 애가 왔을 수 있잖아요. 너무 이상하지 않은 애죠. 왜냐면은 현재 이전에 있던 데이터하고도 바로 가깝게 있으니까 충분히 보기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타이트하게 얘 마지막이지 얘보다 더 이쪽에 있는 애들은 무조건 다 파란색이야 하고 너무 단호하게 나눠버리면은 새로 들어온 친구가 야 나도 너랑 같이 껴야지 너무 짧게 너무 단호하게 많이 나눠보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제 그 퍼포먼스가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원하는 것은 이 거리가 가장 가까운 애하고 최대한 멀리 있는 게 이제 안정감이죠. 버퍼를 준다는 생각이에요. 버퍼.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한국말은 버퍼지만은 이 거리를 테크니컬리는 공식적으로는 margin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margin이라는 게 에러나 그런 걸 할 때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 버퍼 아니면 어느 정도의 margin이 있어야지 그 아까처럼 1번 같은 선 이런 애보다는 2번 선이 훨씬 선호된다 하기 때문에 1번 하지 말고 얘를 이 선, 이 거리, 이 margin을 최대한 maximize 해서 2번처럼 되라가 이 공식이고요. 우리 objective고 그 다음에 이제 constraint가 뭐겠어요? 선을 그냥 아무데나 거두죠. 선을 뭐 이렇게 음, 음. 선을 어떻게 그어야 될지 그러니까 아무 리스크 아무라고 좀 이상하네. 이 objective를 고를 때 그 constraint라는 게 약간 우리가 지켜야 할 것,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 규칙은 뭘까요? 그 규칙은 자 이건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간단하게 아까처럼 B를 없애고 그냥 W에 같이 포함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좀 더 쉬워지겠죠? 자, 아까 얘가 무슨 텀이라고 했었죠? 예측하는 텀이라고 했었죠? 예측하는 텀이라고 했을 때 뭐 y hat 아니면 y 뭐 예측이라고 해볼게요. 이 노테이션을. 그리고 우리는 y를 아까 뭐 안에 속할 수 있다고 했었죠? 얘가 r이기 때문에 얘가 뽑아낼 수 있는 그 숫자는 1이나 마이너스 1이죠. 오케이.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예측한 값 얘도 1이나 마이너스 1에서 4에 나오는 거고 실제 값은 어떻겠어요? 얘도 당연히 1이나 마이너스 1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 하고 그러니까 실제 y 값하고 우리가 예측한 y 값을 두 개를 곱해요. 곱한 애가 0보다 커야 된다. 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올바르게 예측을 해야 된다라는 constraint, 그런 규칙이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측한 애가 1이라고 해봐요. 근데 정확하게 1로 예측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했구나. 실제 값이 1인데 우리가 예측한 애가 1이에요. 그러면은 1 곱하기 1은 0보다 크죠.
반면에 실제 값이 1인데 우리가 반대로 마이너스 1을 예측했어요. 그럼 이 두 개를 곱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가 더 이상 0보다 크지가 않죠. 그래서 얘는 규칙을 어긴다는 거예요. 반면에 똑같이 실제 값이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이면은 얘를 두 개 곱하니까 1, 0보다 크고 우리가 틀리게 예측하면은 1과 마이너스 1이라 되는데 1로 예측하면은 얘가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SVM의 공식을 봤을 때 예측하네, 예측하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거리를 갖고 있는 애, 그리고 이 W의 선과 이 거리, 가장 가까운 거리를 최대한 멀리 시켜라. 멀리 시키되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지켜야 할 것은 예측이 다 맞아야 된다. 라고 하면 아까 perception하고 좀 비슷하죠? perception하고 비슷한데 이제 왜냐면 옵티미제이션을 푼다는 것도 얘도 결국 이제 iteratively 반복적으로 풀게 되는 거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추가되는 애가 사실 얘긴 하죠. 왜냐면은 우리는 더 멀리 주어진 애를 딱 중앙에 가르는 애, 그 애를 선호하게 되면 추가 텀이 생겼으니까 얘가 이제 아까 perception은 그 아무렇게나 나눌 수 있었잖아요. 맞기만 하면 됐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눴었어도 됐고 이렇게도 나눴었고 그거는 이제 알고리즘이 구별을 못했었잖아요. 근데 이 SVM은 이제 이렇게 된 애를 이제 선호하게 되는 거죠. 신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그 이런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이런 문제라는 게 SVM도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졌어요. 지금 우리가 약간 푼 문제는 hard SVM이라고 많이 불릴 수 있는데 hard SVM이라는 것은 약간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약간 이거에 대해서 아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게 실제 데이터 같은 거 보면 되게 더럽게 들어오잖아요. 데이터가. 더럽게 들어온다는 게 이렇게 깔끔하게 잘 나눠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 많은 경우 이렇게 모든 거를 100%이 컨스트레인트를 이 규칙을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 예측해야지만 된다. 라는 걸 사실 지키기가 어려워요. 이 SVM, 지금 우리가 한 방법 문제는 hard SVM이라고, 이 hard가 약간, 어렵다가 아니라 약간 딱딱하다는 느낌이고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틀리면 안 된다. 우리 예측이 다 맞아야 된다. 라는 그런 딱딱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hard SVM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실제 데이터에서는 이렇게 딱딱한 조건을 갖고 왔을 때 그럼 아무것도 못 맞출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데이터가 완벽하게 나눠져 있을까 안 나눠질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 딱딱한 조건을 좀 더 루스하게 풀자. 좀 더 부드러워야 된다. 그래서 soft SVM이라고 이제 실제 더 많이 사용되는 더 유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이제 비슷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텀이 추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떨 것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하드 문제였을 때는 아무것도 틀리면 안 된다고 했었죠. 근데 이제 반면에 사우스 에스tim에 들어갔을 때는 조금 틀려도 돼. 근데 이제 또 너무 많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구별을 어떻게 할까요? 그 구별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면 뭔가 베리어블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틀려도 돼. 다만 너무 많이 틀리지 마. 라는 그 추가 조항이 붙습니다. 그래서 사우스 에스tim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아까처럼 얘가 우리가 풀고자 하는 그 objective고
constraint,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 그래서 일단 규칙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규칙에서는 아까 똑같죠? 얘가 우리의 예측, 그리고 얘가 실제값. 아까처럼 똑같이 예측이 1과 마이너스 1, 1과 마이너스 1 하고 곱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아까는 그 0보다 무조건 커야 됐어. 그쵸? 예를 들어서 무조건 맞아야 된다. 하지만은 지금은 무조건 다 맞을 필요 없어. 이 싸이라는 이 함수를 이제 포함할 거예요. 이 싸이라는 그 함수가 이제 어느 정도 틀려도 된다. 라고 해가지고 얘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싸이가 3이라고 해봐요. 싸이 이건 우리가 정하는 거야. 아니면 뭐 2라고 하면은 1 마이너스 2 해가지고 얘는 어느 순간 마이너스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틀려도 돼. 다 맞을 필요 없어.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해요. 얼마큼 정도 틀려도 되는지 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풀 때 이제 얘가 그 맞춰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한 가지 더 추가된 애가 이 C죠. 이 C 값도 이제 그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 싸이가 어느 정도 이제 에러를 포함해도 되느냐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확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정도의 강조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그 얘는 얼만큼 틀려도 돼 라는 범위를 허용해 주는 거고 이 범위를 이제 어느 정도 강조를 줄지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범위가 있는데 딱 한 번만 틀려 그거 딴 건 다 틀리지 마 라고 하는 강조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이 정도 범위에 여러 번 틀려도 돼 하면은 이 값으로 약간 스케일을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SVM 이 라이브러리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 파이썬 쓰시는 거를 되게 많이 추천드리는데 파이썬에서 이제 scipy라고 scientific python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learn scipy 머신 러닝을 하기 위한 이제 scipy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라이브러리를 갖고 와가지고 이제 그 SVM 라이브러리들을 갖고 올 수 있거든요. 그럼 SVM에서 이제 뭐 리니어하게 나눌 거냐, 동그랗게 나눌 거냐, 아니면 다양한 진짜 파라미터들이 많은데 이제 그 이런 인풋들을 한번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그 사이파이에서 SVM이 되게 많이 그 사용되니까 아주 편안하게 그 사용할 수 있게 파이썬 API가 이렇게 돼 있어요. 봐요.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X, Y를 그냥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가 X, Y를 만들고 SVM이라는 클래스를 그냥 한 개 만들어요. 이 한 줄로 SVM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SVM 클래스를 만들었으면 피팅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뭐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풀어보자. 두 줄 만에 SVM 클래스를 만들고 옵티마이제이션을 푼 거예요. 두 줄 만에. 핏해요. 그러면은 핏했으니까 새로운 값을 예측해보자. 미쳤죠. 지금 여태까지 지금 저희가 뭐 한 30분 동안 얘기했던 그거를 그냥 세 줄 만에 라이벌이 갖고 와가지고 SVM 클래스를 만들고 SVM 클래스를 만들어서 웨이트를 이제 정해야 되고 그쵸 여기서 이제 웨이트를 정한 거죠. 웨이트를 정했고 정했으니 이제 새로운 값이 들어왔을 때 예측도 해봐라. 예측하니까 아웃풋이 나와요. 미쳤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번 튜토리얼 같은 것들을 찾아보시고 여기서 이제 파이썬 쓰면은 플라팅 하는 것도 다 비주얼하게 되게 예쁘게 나오니까 정말 파워풀한 툴이에요. 이거를 그 뭐 다른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뭐 블로그 같은 거 찾아보셔가지고 여기 또 금방 나왔죠. 뭐 데이터 캠프 블로그 읽기 이런 거 하면서
코드도 같이 보여줄 수 있을 테니 볼까요? SVM with Python examples.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림도 다 보여주고. 파이썬 코드도 바로 여기 있네요. 그래서 저희는 그 SVM을 알려드린 이유가 저희는 딥러닝 쪽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은 딥러닝이 나타나기 전에도 30년 전 거의 1990년에도 이런 문제를 잘 풀고 있었다. 엄청난 강한 이 SVM 알고리즘, 옵티미제이션 알고리즘으로도 풀 수 있었고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파이썬으로 지금 몇 줄로 한 두세 줄로만 해도 벌써 데이터를 옵티마이즈 시키고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거를 꼭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 저희가 총 강의 한 3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지금이 약간 저희가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 그쪽에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이제 앞으로 다음 강의 세션들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더 이미지 갖고 딥러닝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미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보고, 이제 이미지 쪽 하면서 데이터도 같이,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게 뭐, 코딩도 같이 해보면서 직접 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다음 세션들 몇 강의는 이미지와 딥러닝 그리고 코딩까지 다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